일본 학생 카코야마 리츠키는 꿈에 그리던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트러쿤에게 치여 이 세계로 날아가 버립니다. 주인공은 으리으리한 귀족으로 환생하는 대신 평민의 집에서 태어났으니 트러쿤이 이 친구한테 정말 원한이라도 있었나 봅니다. 그의 가족은 거의 개차반 수준이고 이 세계에서는 특이한 검은 아시아인의 머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다행히도 시스템 알림이 그를 반겨주는 순간 그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찾아오고 드디어 인생 역전하나 싶었죠. 그 희망도 시스템이 말 그대로 그를 빌어먹을 별볼일 없는 놈이라고 부르면서 산산조각납니다. 기회가 박살나 버렸으니 이제 그에게는 뼈 빠지게 일해서 가족의 빚을 갚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주인공은 제2의 다빈치나 강력한 기사가 되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회색 꿈과 마주치면서 그 꿈이 현실이 됩니다. 이안과 그의 여동생은 이 뚱뚱한 텔레토비를 증발시켜버린 한 마법사 덕분에 목숨을 구합니다. 그는 이런 마을에 강력한 마법사가 어쩐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여자는 검은 머리 소년을 찾아 키우라는 예언을 받았다며 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 소년이 자신이 찾던 아이라는 걸 알게 된 그녀는 이안에게 관심을 보이고 반면 꼬마는 저 거대한 곰을 어떻게 한 방에 해치웠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마법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안은 희망을 품고 자신도 언젠가 마법을 쓸 수 있을지 꿈꾸게 됩니다. 친절한 그녀는 평민일지라도 운명을 바꾸고 마법사가 될 수 있다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마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고 소녀는 마침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거지 같은 운명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법사는 새 제자를 작은 서재로 데려가고 이안은 곧바로 모로니우스라는 제목의 마법 기초가 담긴 두꺼운 교과서, 즉 첫 번째 강력한 상대를 만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마법사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의 집에 정식으로 찾아가 부모님과 영주의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큰 기대를 걸자 이안은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첫 수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년의 시스템은 그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진행도를 천천히 기록합니다. 모로니우스는 27%의 달성률에 도달하고 몇몇 다른 두꺼운 교과서들과 이상한 해리포터 주문 같은 것들을 거친 후 소년의 달성률은 마침내 99%를 달성합니다. 모로니우스를 완전히 마스터했습니다. 그리하여 소년은 이제 마법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마법사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꼬박 7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교육에 그렇게나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어쩐지 이 미녀 마법사는 예전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녀는 그들의 개인 교습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안이 상당히 성장했으니 이제 함께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입니다. 소년이 현재 가진 유일한 기술은 마법 언어를 알고 그것을 조종하는 능력뿐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고요한 하늘 아래 매혹적인 산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지평선 아래에서 이안은 하늘에서 떨어지며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너무 빠르다고 불평을 외치지만 스승은 이 상황을 매우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지난 6년간 고작 언어 하나만 배웠을 뿐이라 제대로 된 마법사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스승은 흥미롭게 그를 지켜보는 반면 그는 저 높은 하늘 위에서 누가 제발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마법사 누님은 주위의 목소리에 집중해보라고 재촉하지만 그는 이런 곳에서 누가 목소리를 듣겠냐며 이 사이코가 조현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가 듣는 소리는 살랑이는 바람 소리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안이 정말 열심히 집중하자 인간이 실제로 날고 있다는 사실에 감명받은 듯한 어떤 존재들의 속삭임과 잡담이 들려옵니다. 이것에 소녀는 깜짝 놀라며 이것이 모로니우스가 말하던 목소리인지 궁금해합니다. 그 목소리들을 듣는데 성공하자 시스템은 그가 바람 마법을 조종할 수 있는 풍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잠금 해제했다고 알립니다. 주인공의 첫 번째 실전 기술이 슈퍼맨이 되는 거라니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 혹독한 훈련이 끝난 후 그의 스승은 그의 딱한 꼴을 보며 웃으면서 계속 놀려댑니다. 이안은 자기는 고생하는데 스승은 혼자 재미있어 한다고 비꼬아 말합니다. 그녀의 요점은 실제로 자연의 신비와 소통함으로써 그 힘을 빌리는 마법사들의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세계의 마법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것에 소녀는 놀랍니다. 저 위에서 들린 목소리는 사실 바람의 목소리이며 다른 신비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미녀 마법사는 말합니다. 이제 마법의 원리를 파악한 이안은 기꺼이 이 방식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녀는 진지하게 그를 가리키며 두 번째 임무인 수술의 이해를 과제로 내줍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하거나 마이클 펠프스가 되거나 사실상 바다에서 죽을 운명에 처합니다. 그는 넘실거리는 물과 소통조차 하지 못하고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스승은 빙수를 익히라는 과제를 내주고 그는 고환이 얼어붙을 듯한 망할 남극 한가운데로 보내집니다. 이 시점에서 그의 스승은 그의 학습 속도에 꽤 희망을 걸고 있으며 거에 감명받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인공은 자신의 존재에 의문을 품으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기세를 몰아 이 사이코 미녀 마법사는 손가락을 튕겨 이안의 바로 앞에 지옥의 불길을 소환합니다. 주인공은 자기 고환을 얼린 직후에 이 여자가 그것마저 태워버리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자비를 구하지만 늘 그렇듯이 어린 인간에게 흥미를 보이는 불꽃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불꽃이 처음 던진 질문은 기쁘게 태워도 되냐는 것이었고 주인공이 말 그대로 통구이가 될 판이니 그의 반응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이안이 지금까지의 마지막 과제인 지술을 깨우쳐야 하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땅의 목소리는 사실 꽤나 부드러워서 마치 우그에이 대사부처럼 지혜로운 말을 중얼거립니다. 주인공조차 방금 뭘 들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현재 지술을 이해할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곳을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시스템이 보너스로 스킬 포인트를 얻었다는 또 다른 알림을 띄웁니다. 이 포인트들은 그의 마법 숙련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 100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안은 공짜로 이런 걸 얻을 리가 없으니 자신이 이 세계에서 완전한 사기캐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당연히 지금 부족한 원소는 땅이므로 그는 화면을 눌러 더 업그레이드하기로 합니다. 그가 그것을 가리키자마자 화면이 눈부신 푸른빛으로 진동합니다. 이 시점에서 땅의 목소리는 바로 아래에 용암이 있으며 조심하지 않으면 지진이 발생해 이 용암이 지표면으로 분출될 수 있다고 그에게 명합니다. 이안은 이제 이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합니다. 그의 목표는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 스승에게 신비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확인시켜주는 것뿐입니다. 먼저 이안은 불에게 타오르라고 명령하여 길을 찾을 빛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빛에 대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안은 그것과 대화를 시도하며 이것 또한 땅의 목소리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이 원소는 다릅니다. 그의 스승이 말해준 원소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빛을 진정으로 증오하는 것은 오직 어둠의 목소리뿐이며 이 신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안은 깜짝 놀랍니다. 밖에서는 그의 스승이 일정을 확인하다가 다가오는 화염술사 회의에 참석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의 제자가 서둘러 나옵니다. 그녀는 마침내 성공한 이안을 축하하고 그는 어둠의 그림자와 접촉했다는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사실에 미녀 마법사는 입을 떡 벌리고 맙니다. 그가 어둠과 연결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가 정말로 그렇게 비겁한 신비와 접촉했는지 의문을 품게 되고 그녀의 침묵은 이안을 걱정시킵니다. 그녀는 소년에게 이제 산을 내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년은 기뻐하며 다음 모험은 어디일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이안이 그녀의 말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스승은 전혀 다른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헤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왼쪽을 가리키며 그가 크로노릭으로 가서 곧 열릴 시공간 마법사 회의에 참석하라고 제안합니다. 만약 그가 그런 기술을 배울 운명이라면 그곳에서 유능한 시공간 마법사를 만나는 행운도 따를 거라고 말이죠. 그는 갑자기 시공간에 관련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라는 말을 듣고 어리둥절합니다. 그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를 즐겁게 합니다. LDS는 어린 소년이 신비를 발견하는 타고난 친화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그가 시공간의 힘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계약은 마무리됩니다. LDS는 3년 후 드라나임에서 그를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그녀가 말했던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 마을은 꽤 시골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분주하지만 이안은 스승이 말해준 회의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여자가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것이 지독하게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중 속 한 남자가 북쪽으로 여행하는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된 여행 안내원으로 보입니다. 이안은 스승이 회의가 북쪽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니 주인공은 바로 떠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이안도 앉아 있습니다. 그 남자들 중 한 명, 아까 그를 불렀던 남자는 상인 조합장 리크입니다. 리크는 소년에게 북쪽으로 가는 것이 처음인지 묻고 이안은 일이 생겨서 가는 것뿐이라고 답합니다. 노인은 이 말을 듣고 소년이 용의 산에 대해 전혀 모를 거라고 말합니다.
이안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곳은 아름답지만 위험한 검은 드레이크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드레이크들은 막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리크는 소년에게 친한 척하며 최소한 싸우거나 도망칠 줄은 아냐고 묻습니다. 이안은 이 남자가 불편했지만 별로 자신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친절해 보였던 남자는 즉시 돌변하여 우리 주인공을 쓸모없다고 부르며 그의 직업을 의심합니다. 소년은 큰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신이 마법사라고 밝힙니다. 리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충격에 떨며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소년을 마법사 날이라고 부릅니다. 한 소녀가 소년에게 이끌립니다. 망토를 두른 이 소녀는 무슨 일인지 보려고 돌아보는 반면 다른 남자들은 이 아이가 마법사라는 사실에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충격을 받습니다. 이안은 자신의 작은 고백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음에도 옛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는지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능력을 숭배하듯 리크는 재빨리 부하처럼 태도를 바꾸고 그릇을 잡아 소년에게 기꺼이 음식을 더 퍼주려 합니다. 이안이 거절했지만 이 남자는 어쨌든 그에게 새 그릇을 가져다주기 위해 배식원에게 달려갑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안의 마법사 신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그의 능력을 의심하며 그의 외모가 뭘 모르는 삼류 약골처럼 보인다고 믿습니다. 이 안티들은 우리 주인공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며 심하게 비난하지만 이안은 착한 아이라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까 그에게 관심을 보였던 소녀는 그에게 말을 걸기로 결심하고 만약 정말 마법사라면 마법을 써서 누가 진짜 대장인지 보여주라고 속삭입니다. 단호하고 강압적인 접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안은 요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소녀는 보통 용병들은 조용한 사람들을 소심하거나 약하다고 여기며 놀리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그 힘을 의심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안이 그렇게만 한다면 누가 서열 1위인지 보여줄 수 있고 용병들은 자동으로 그의 부하가 되어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를 보호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녀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는 이안에게는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는 이전에 사람들에게 화를 내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가 오가는 동안 음식을 나눠주던 남자는 이안의 그릇에 침을 뱉고는 나뭇잎으로 닦아냅니다. 이 무례한 행동에 우리 주인공은 정말 화가 납니다. 이 자식이 감히 자기 음식에 침을 뱉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배식원은 자기가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안은 그 자식에게 다가가 강력한 기세로 감히 어떻게 자기 접시에 침을 뱉을 수 있냐고 따집니다. 배식원은 두려움에 바지에 오줌을 지릴 지경이라 공포에 질려 재빨리 굴복하며 마법사 나리에게 끔찍한 행동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를 더욱 화나게도 배식원은 그저 접시를 닦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안은 이 남자의 최선책이 접시를 닦기 위해 먼저 침을 뱉는 것이라는 사실에 격분합니다. 남자는 물은 사실 더러워서 더 나빴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안은 그런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배식원은 물이 사실 진흙과 기생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물로 접시를 잘 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최악의 변명입니다. 이 남자는 자기 침이 비교적 더 깨끗하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 말은 이안에게 트라우마가 되어 밤새 그를 괴롭힙니다. 이 중세시대에 위생관념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그는 용병들과 배식원들 앞에서 완전히 돌처럼 굳어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좌절한 이안은 차갑게 주문을 외워 근처 모닥불에서 거대한 불길이 솟아오르게 합니다. 불길은 주위 사람들보다 더 높이 치솟아 그들을 위협하고 그에게 조언을 해준 소녀를 놀라게 합니다. 단호한 어조를 유지하며 이안은 그들에게 당장 물 좀 가져오라고 명령하며 이 더러운 중세 놈들이라고 질책합니다. 두 남자는 애초에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물을 길어오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고요한 밤을 봅니다. 모두 잠든 것처럼 보이지만 용병들은 찾을 수 없는 소녀 캐시를 찾고 있습니다. 한 음탕한 놈은 새벽 3시에 중세시대일 인치짜리 막대기가 발동해서 캐시를 독차지하고 싶어합니다. 멀리서 그녀를 발견한 호세카는 캐시를 부르며 자기에게 오라고 재촉합니다. 갑자기 남자는 캐시가 사실 기절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산적들에게 납치된 것입니다. 용병들은 산적들에게 소리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가슴에 화살을 맞고 죽자 그들의 허세는 무너집니다. 용병들은 동료를 죽인 침략자들에게 분노의 함성을 지릅니다. 그들은 재빨리 행동에 옮겨 이 녀석들과 싸워 물리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정체불명 집단의 두목은 그들을 하찮은 벌레처럼 취급하지만 바로 그때 캐시가 다시 깨어나 이 남자의 등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손오공의 비기인 물어뜯기 기술로 팔이 잘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기에 그녀를 내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시는 도망치려 발버둥치고 두목은 부하들에게 도망치는 목표물을 빨리 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 주인공은 텐트에서 이중새놈들이 실제로 청소에 침을 사용한다는 끔찍한 기억을 되새기며 자고 있습니다. 바깥의 소란이 그를 악몽에서 빠르게 깨웁니다. 의문의 목소리가 그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그는 용병들이 자신에게 달려오는 소리를 듣기 전에 주변 분위기의 기운을 감지합니다. 리크가 그들 중 가장 먼저 마법사 나리를 부르며 자신들이 큰 곤경에 처했다고 설명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 주인공은 용병들이 산적들과 싸우고 있는 전투지역에 도착합니다. 두목은 사실 그들 중 가장 강하며 아무렇지 않게 칼로 용병들을 베어버립니다. 사실 그는 부하들에게 이 녀석들을 무자비하게 베어버리고 실종된 여자를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의 목표물인 캐시는 현재 근처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움츠러듭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곧 잡힐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녀가 숨어있는 동안 한 남자가 다가와 그녀의 위치를 노출시키며 발각될 것이라는 최악의 공포를 확인시켜줍니다. 남자는 그녀의 얼굴에 칼을 겨누며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팔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겁에 질린 캐시는 이제 자기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공포에 빠져 주저앉습니다. 그녀가 일어서기도 전에 이 무자비한 쓰레기는 그녀를 베기 위해 칼을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그를 강타했고 그 충격으로 땅바닥까지 갈라집니다. 캐시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녀의 구원자가 바로 뒤에 서 있는 동안 이안은 마법을 시전하여 절묘한 순간에 도착합니다. 그녀가 경이로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는 동안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기 곁에 바싹 붙어 있으라고 지시합니다. 그의 자신감은 그녀를 안심시키고 나머지 일행도 기차처럼 뭉쳐 마법사 나리 뒤에 섭니다.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이안에게는 주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적인 행동입니다. 그는 스쿠나의 화로 기술처럼 개라고 외치지만 불 대신 어둠과 번개의 힘을 하나의 구체에 집중시킵니다. 주변 용병들과 산적들은 이 주문을 알아차리고 순식간에 온 지역이 어둠에 휩싸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자 그들은 걱정스럽게 횃불을 비춥니다. 하지만 그 희미한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녀석들은 마치 정전된 것처럼 어둠 속에서 서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허우적거리는 동안 이안의 기차 진영은 자기 일행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는 자신있게 앞장서고 일행은 그를 따르며 이 기술을 사용하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어둠 속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암흑시야 속성과 결합된 그림자 기술 중 하나입니다. 불행히도 공격자 중 한 명이 리크와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기는 안 좋은 일도 벌어집니다. 남자가 얼마 없는 기회를 틈타 그들을 베기 위해 재빨리 칼을 들어 올리자 상황은 나빠집니다. 맨 앞에 있던 리크는 목숨이 위태로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는 무력한 노인이므로 이안이 화염 주문을 시전하며 개입해야 합니다. 아까 그가 횃불을 밝히는데 사용했던 것을 기억하나요? 글쎄요, 이번에는 그가 말 그대로 횃불을 사용해 이 남자의 얼굴을 불태워 산채로 태워버립니다. 불에 탄 스테이크가 된 후 그는 땅에 쓰러져 다른 산적들을 기겁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상대하는 남자는 장난이 아니며 이안조차도 이 정도 힘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가 예상한 대로 갑작스러운 공황이 발생합니다. 산적들은 때를 지어 도망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두목은 그들을 아무데도 보내지 않으려 하며 앞으로 돌격하라고 포효합니다. 그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검은 드레이크 한 마리가 나타나 그들의 두목머리를 물어뜯어버리면서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죽음으로 남은 일행에게 죽음의 공포를 심어줍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주인공조차도 이 식인거수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짐승은 먹잇감 무리를 통째로 발견한 포식자처럼 동족 중 하나를 우적우적 씹으면서 다른 인간들을 장난스럽게 쳐다봅니다. 남은 산적들은 두려움에 도망치지만 이안의 일행에게도 공포가 퍼집니다. 리크는 말을 더듬으며 마법사의 주의를 드레이크에게로 돌립니다. 마법사로서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공은 이 드레이크만큼 강력한 존재를 상대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안조차도 그들이 완전한 파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동안 시스템은 그들이 태초의 미스터리 중 하나와 마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덕분에 그는 소환술이라는 새로운 스킬을 자동으로 잠금 해제하고 다른 생명체와 소통하며 소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괴물 같은 짐승을 상대로 승산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편리한 능력이지만 이안은 눈앞의 짐승이 그가 이미 마주쳤던 모든 미스터리와 다를 바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른 원소들이었지만 이 생물과 소통만 할 수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안은 모험을 걸고 입가에 피를 흘리며 그를 쏘아보는 드레이크에게 말을 겁니다. 릭과 다른 사람들은 이안이 지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 진심으로 생각하는 반면 마법사는 인간을 위협하기 위해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짐승을 끈기 있게 응시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되찾은 이안은 지금까지 어떤 미스터리도 감히 자신의 노력을 배신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계속해서 소통을 시도합니다. 마법사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오글거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드레이크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네. 7년의 타임스킵 동안 나루토에게서 말로 하는 술법이라도 배운 모양입니다. 어쨌든 드레이크는 어리둥절했고 주인공 일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안은 머릿속으로 친구는 싸우면 안 돼라는 팻말이라도 든 모양이지만 이 녀석이 방금 사람을 산채로 씹어삼켰다는 사실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생물이 으르렁거리자 다른 사람들은 마법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이안의 얼굴은 자신감에 차 있지만 웃긴 건 그조차도 이 녀석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어리둥절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소통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에 그는 남은 포인트를 모두 스킬 강화에 투자하고 소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전부 소환 능력치에 쏟아붓습니다. 소환 능력치를 올린 후 이안은 마침내 드레이크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와 대화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안은 드레이크를 부르며 사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그 시도는 오히려 짐승을 격분시켜 시간을 낭비하게 했다며 얼굴에 대고 포효하게 만듭니다. 이안의 일행은 겁에 질려 벌벌 떠는 동안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화를 위해 말을 고릅니다. 먼저 그는 괴물과 싸울 의도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드레이크는 자신과 싸울 생각조차 하는 게 어리석은 짓이라고 응수합니다. 이안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공격하려고 했다가는 바로 질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는 드레이크의 오만함에 맞춰주며 위대한 짐승과 싸우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듯이 행동합니다. 자존심 강한 드레이크는 인간들이 자비를 구걸하고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릭과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캐시는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드레이크는 나머지 약골들을 죽이려는 시도는 정말 무의미할 것이라고 포효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안이 원하던 바입니다. 이안은 이 협상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문제가 하나 있다면 짐승은 지금 기분이 아주 더럽다고 포효하며 그들을 보내줄 생각이 없음을 암시합니다. 이안의 일행은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고 이안은 이제 대체 뭘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이안은 드레이크가 꺼지라고 말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짐승에게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가 의미하는 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마법사는 갑자기 심리치료사로 변해 드레이크에게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지 묻습니다. 여전히 화가 난 짐승은 인간에게 그런 걸 말해줄 마음이 없다고 소리칩니다. 그는 드레이크의 기분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의 제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에게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물에게 오만하게 보입니다. 이에 마법사는 마법 언어로 몇 마디를 중얼거려 물이 솟아올라 주위에 흩뿌려지게 합니다. 그 광경은 일행에게 이상하게 보였고 짐승에게는 더욱 이상하게 보였으며 이안은 신비로운 기운에 휩싸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마법 시전에 흥미를 느낀 짐승은 이제 소년에게 완전히 관심을 갖습니다. 이안은 자신이 세상의 미스터리와 소통하려는 겸손한 마법사에 불과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드레이크를 돕고 싶을 뿐입니다. 짐승이 아직 화를 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안은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음을 압니다. 다음 단계에서 진짜 협상이 시작됩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자정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드레이크의 살기는 더 이상 없고 그는 대화에 더 개방적입니다. 이안은 자신과 친구들의 즉각적인 죽음을 미룰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뻐하지만 진짜 문제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이안은 드레이크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선택지를 파악합니다. 즉, 마법사가 간단한 요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승에 대한 갑작스러운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녀는 언젠가 그에게 소통의 숙달 없이는 마법의 숙달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스터리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모든 미스터리는 고유한 본성과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법사의 임무는 그러한 본성을 파악하고 공감하며 미스터리의 마음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안은 사회적 탐색이 마법사에게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는 살인적인 기분에 빠진 드레이크를 구슬릴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먼저 스킬창을 엽니다. 시스템은 그에게 전문 소환수 관리라는 스킬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곤경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보통은 이것이 가장 빠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안은 시간을 들여 드레이크에게 고급 술을 먹이는 스킬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안은 이 빌어먹을 시스템의 메모를 읽을수록 식은땀을 흘립니다. 다음 단계는 그가 대화하는 미스터리에게 엄청나게 아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주인공이 시스템에서 얻은 가장 유용한 조언은 술을 사용하고 트위터에서 여자들에게 아부하는 호구 중 하나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안은 자신 같은 외톨이에게 이런 종류의 임무는 불가능하다고 깨닫고 패배를 인정하는 한편 드레이크조차 이 녀석이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의아해합니다. 결심을 굳힌 이안은 진전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생물의 마음에 다가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안은 드레이크에게 말을 걸어 영광스러운 짐승을 위해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선물에 호기심을 느낀 짐승은 즉시 그것을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이안은 릭을 부르고 그는 갑작스러운 명령에 깜짝 놀랍니다. 주인공은 이 늙은이에게 당장 가장 독한 술을 가져오라고 재빨리 말합니다. 잠시 후 그 남자는 가장 정교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술 상자를 가지고 돌아와 드레이크 앞에 내놓습니다. 괴물은 이 선물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안도 이 괴물이 너무 배은망덕해서 화를 속으로 사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그것이 인간 세계에서는 매우 귀한 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짐승에게 큰 잔을 따라주며 그는 그것을 괴물에게 건넵니다. 드레이크는 처음에 냄새를 맡고 특이한 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승은 분노하며 이 남자가 자신을 배신하기 위해 뭔가 수상한 3000 IQ의 계략을 꾸미려는 것인지 의심합니다. 이안의 일행은 겁에 질렸지만 그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드레이크에게 아무런 수상한 짓도 하지 않는다고 안심시킵니다.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아무 문제 없이 잔을 통째로 들이킵니다. 그의 일행조차도 그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떨쳐내지만 속으로는 이 술이 얼마나 독한지에 놀랍니다. 드레이크는 술 냄새가 꽤 나쁘다고 생각해 코를 막고 피합니다. 마법사는 한번 마셔보면 기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괴물은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 작은 잔이 자신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담하게 혀를 내밀어 살짝 맛보는 동안 이안의 일행은 그들의 안녕을 기도합니다. 갑자기 드레이크는 꿈틀거리는 작은 소녀처럼 변합니다. 분명히 그는 그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생 짐승인 그에게 맛이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 물질은 중독성이 느껴집니다. 완벽한 실마리를 찾은 이안은 짐승에게 다른 것도 마셔보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이 녀석은 엄청난 양의 술을 마시고 완전히 취해버립니다. 드레이크는 들뜬 기분으로 술에 새로 중독되었지만 이안은 이 자식이 7통이나 마시고도 어떻게 살아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이안과 드레이크는 절친이 되었고 둘 다 이 짐승이 얼마나 술고래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안은 이 크고 나쁜 도마뱀이 잠들었을 때 탈출할 계획이었지만 그건 당분간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안은 같은 술을 들이키고 있는데 갑자기 드레이크가 기분이 나빴던 이유를 알려달라는 그의 이전 요청에 대해 마법사를 부릅니다. 취한 드레이크는 감상적인 여학생처럼 울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안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알고 보니 드레이크는 자신의 둥지가 다른 것들에 비해 더 험한 나쁜 위치에 있다는 것에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파트너는 평화롭다고 말했고 주인공은 여자친구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안은 이 못생긴 드레이크가 어떻게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자기는 한 명도 없는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물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의 파트너가 결국 다른 이들에게 놀림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대신해 죄책감을 느꼈고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웃긴 건 이 터프가이의 포효가 릭과 다른 사람들을 잠에서 깨웠다가 그들의 영혼을 거두어가며 다시 잠들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안은 이 기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드레이크는 인간과 다름없이 연인을 잃은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황을 더 좋게 바꿀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는 짐승을 부르며 마법을 사용해 그 비참한 둥지를 고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괴물은 그 지원에 흔들립니다. 이안이 끼어들어 보답으로 간단한 부탁 하나를 한다. 다음날 아침 이안이 걸어가는 동안 릭은 여전히 허접한 로맨틱한 꿈을 꾸고 있다. 주인공이 이 소심한 광대의 머리를 툭 치지만 이 늙은이가 깨어나지 않자 진짜로 화가 난다. 이안은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손가락을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협박한다. 녀석은 역사상 가장 조조스러운 기가체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본다. 그의 눈빛에 겁먹은 릭은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고 그 때문에 나머지 일행도 우르르 넘어진다. 그동안 이안은 수레에 그들을 태우고 끌고 있었다. 그 용이 포효하자마자 모두 그 자리에서 기절했기 때문이다. 캐시는 이들과 함께 온 것을 후회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드레이크가 이미 둥지로 들어갔는지 묻는다. 그들은 언제라도 괴물이 나타나 자신들을 학살할까 봐 두려워하며 서로를 껴안고 위로한다. 이안은 용이 둥지에서 자신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고 안심시킨다. 그는 이미 친구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 생물과 거래를 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광대들은 갑자기 그의 1호 팬이 되고 이안은 그들을 죽게 내버려 뒀어야 했나 고민한다. 그때 그는 괴물에게 이 사람들의 목숨을 대가로 둥지를 고쳐주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릭과 다른 사람들은 그를 기리며 이대한 대마법사의 이름을 연호한다. 주인공은 이 모든 상황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마법사가 자신들을 위해 그 크고 나쁜 용을 정말로 물리쳤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생물을 꾸짖은 후 둥지로 돌려보내고 그의 자비에 항복하도록 강요했다고 말이다. 이 패배자들은 감정의 물결에 휩싸여 황홀해한다. 그들은 평생 이 남자를 섬기고 싶어한다. 이안은 짜증이 나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자신을 버리지 말고 출발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하나로 뭉쳤다며 이 명령에 동의한다. 그리고 잠시 후 릭은 그들에게 고용한 용병의 수를 확인하라고 한다. 캐시는 이를 눈치채고 왠지 모르게 주변을 살핀다. 용이 주인공을 둥지로 데려가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자. 바위투성이의 작은 장소다. 이안이 충격을 표현하자 용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구는 그에게 달려든다. 주인공은 전혀 고칠 수 없는 게 아니라고 해명한다. 단지 그가 졸리고 녀석의 체력이 바닥났을 뿐이다. 이안은 나중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빨리 일을 끝내고 싶어한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튀어나온 바위를 뒤로 밀고 이곳에 공간을 더 만드는 것이다. 집중하며 그는 인간에게 대답하는 고요한 대지와 소통한다. 이안이 부탁하자 대지는 바쁘다며 즉시 거절한다. 녀석은 이것이 자신에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불안한 용은 즉각적인 상황 보고를 원한다. 마법사는 대지가 자기 말을 듣지도 않는다며 기분이 나아지면 다시 시도하겠다고 설명한다. 그는 두 번째 요청을 해도 대지가 더 화를 낼 것이라고 이해하는 반면 용은 상황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용은 마법사에게 화를 내는 대신 자신처럼 비참한 자를 위해 시도해준 것에 대해 이안에게 실제로 감사한다. 용이 그의 이름을 묻자 주인공조차 감상에 젖는다. 이안이 자신을 소개하자 그 야수도 롱테일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그는 둘이 친구가 되길 원하고 주인공은 그의 발을 잡아 새로운 유대를 형성하며 이 야수의 소환 조건을 확인한다. 시스템은 주인공이 원할 때 언제든 그 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장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친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분이 더럽다. 야수는 인간에게 적어도 우정을 축하해야 한다며 그 대가로 원하는 만큼의 금을 가져가라고 제안한다. 이 녀석이 그렇게 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고 그걸 한 인간에게 다 주려 한다는 게 정말 미친 짓이다. 이안은 보석 하나를 살펴보며 만약 대지가 기회를 줬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얼굴을 찌푸린다. 하지만 보석 하나를 살펴본 후 주인공은 갑작스러운 충격을 경험한다. 그는 롱테일에게 몸을 돌려 바닥에 낙서해도 괜찮은지 묻는다. 야수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그에게 기회를 준다. 잠시 후 이안은 보석을 중심으로 화려한 마법진을 새긴다. 이것은 그의 스승이 가르쳐준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마법진을 사용해 미스터리를 설득하는 방법이다. 롱테일은 이 마법사가 무엇을 하려는지 전혀 모르지만 주인공은 잘 될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대지를 부르며 바위를 옮기고 벽을 매끄럽게 해달라고 재촉한다. 흥미롭게도 마법진 위의 보석이 강한 빛에 반응하고 실제로 벽이 마법사의 소망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 롱테일은 빛에 눈이 멀지만 다시 둥지를 바라봤을 때 그곳은 신성한 걸작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이안은 친구로서의 답례 선물이라고 말하고 이 작은 용은 눈물을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둥지는 지옥처럼 멋지게 변했고 심지어 냄새도 굉장하다. 롱테일은 이것 또한 마법의 아름다움인지 물으며 인간의 손을 잡는다. 이번에는 용이 여자친구에게 새로운 둥지를 보여주는데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고 그들이 낳을 아이들도 안전함을 느낄 것이다. 이안은 부가적인 정보는 묻지 않았지만 기꺼이 도와준다. 하지만 그의 기술의 부작용이 그에게 되돌아온다. 그의 몸이 떨리고 갑작스러운 두통을 겪는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마법사는 코피를 흘리며 용 앞에서 빠르게 기절한다. 다시 말해 이 기술 때문에 내 친구는 자기 뇌를 태워버렸고 고조 사토루처럼 뇌를 치료할 반전 술식조차 없다. 당황한 용은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는 친구를 위로한다. 야수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갑자기 캐시가 친구를 부르며 그에게 달려온다. 용은 약간 혼란스러워하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잡아먹으려 한다고 생각하며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용은 그녀가 어떤 적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죽일 듯한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본다. 캐시는 몸을 떨며 부드러워지며 대화를 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주인공이 이전에 친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했던 똑같은 바보 같은 신호를 외치기 시작한다. 많은 어려움 끝에 야수는 그녀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게 된다. 그들은 둘 다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고 겨우 버티고 있는 이안을 바라본다. 밤이 되자 주인공은 밤하늘 아래로 옮겨진다. 그가 다시 일어났을 때 그는 마치 아직 지구에 있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찾는다. 웃기게도 휴대폰을 잡는 대신 이 녀석은 이 여자의 손을 잡고는 어떻게 자기 휴대폰이 이렇게 부드러워졌는지 아니면 젤리가 됐는지 의문을 품는다. 말랑하고 부드러운 감각은 캐시가 그에게 깨어있냐고 직접 물어볼 때까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녀석이 지금 정말 수상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당황한 이안은 그녀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창피하게 그녀의 무릎에서 뛰쳐나온다. 처음에 내 친구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그가 머리를 부딪힌 후 자신을 돌봐주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윙윙거리는 두통이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그녀는 그에게 쉬라고 조언한다. 이안은 자신이 완전히 쓰러졌다는 사실과 밤새 적응할 시간도 없이 억지로 진화를 거듭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다. 캐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그는 그녀가 모든 것을 엿들었는지 궁금해한다. 녀석은 진심으로 당황해서 엉망진창인 채로 얼굴을 가린다. 롱테일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만 그 거대한 도마뱀은 떠났고 주인공은 그가 여자친구를 쫓아간 건 아닌지 궁금해한다. 그는 캐시에게 폐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롱테일이 지키고 있는 이곳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묻는다. 그녀는 어떻게든 친구라는 것을 소통할 방법을 찾았다고 설명한다. 녀석은 믿기 어려워하며 그녀가 마법 언어를 사용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꽤 졸려서 모든 답을 알지 못하고 캐시는 위험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를 따라왔다고 말한다. 사실 그녀가 마법사에게 부탁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캐시는 어젯밤의 공격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안은 놀란 듯하고 그녀는 그들을 큰 곤경에 빠뜨린 것에 대해 바로 사과한다. 주인공은 상황이 너무 빨리 불안정하고 심각해졌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녀가 왜 그렇게 심하게 떨었는지 깨닫는다. 이안은 그녀가 도적과 어떤 원한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그녀는 그 제안에 기분 나빠한다. 녀석은 심지어 그녀의 얼굴이 도적처럼 생겼다고 말하려 하지만 캐시는 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며 큰 비밀을 밝히기로 결심한다. 이안은 이것이 그녀가 어떤 나라의 공주 같은 진부한 반전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실제로는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이 타리온 가문의 루시라는 폭탄 선언을 한다. 그녀는 귀족이다. 그 도적들은 그녀의 약혼자를 대신해서 보내졌다. 이안은 늘 그렇듯이 철없는 연인들의 싸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 캐시는 그의 쓰레기 같은 추측에 화를 내며 약혼자의 통제에서 멀리 사라질 생각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제 일어난 사건 이후로 그녀는 탈출할 자신감을 잃었다. 그의 손을 잡고 그녀는 자신을 탈출시켜 달라고 애원한다. 이안은 그녀의 갑작스러움에 약간 압도되어 그녀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나쁜 상황인지 묻는다. 소녀는 자신의 가문인 타리온 가문이 피알렙 지역을 다스리는 남자 가문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들을 방어할 기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공격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 때문에 영토 전쟁이 항상 그들을 위협하며 가문의 파멸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그녀는 서둘러 한때 용병대장이었던 기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현역 시절 용병단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문을 위협하던 모든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타리온 가문의 사위라는 자리에 만족하는 듯했지만 상황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권력에 대한 갈증으로 미쳐갔습니다. 이 남자는 심지어 아무 여자나 만나며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고 증오로 대했습니다. 상황이 정말 끔찍한 지경에 이르자 그녀의 부모님은 파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상황은 좋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는 이 개자식이 어떻게 자신의 부모님을 독살했는지 밝힙니다. 이안은 이 폭로에 충격을 받고 무력한 소녀는 이 쓰레기가 권력을 잃을까 봐 자기 가족을 독살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공조차 이 녀석이 그런 짓을 한 역대급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한편 루시는 그가 영원히 평민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가문의 이름과 지위를 억지로 상속받으려 한다고 추론합니다. 그녀는 하인의 도움 덕분에 간신히 탈출했고 그 남자와 결혼하기를 거부했지만 그가 계속 자신을 쫓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무력한 소녀로서 그녀의 유일한 진정한 소원은 이안이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그에게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법사는 그녀의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 남자가 얼마나 폭력적인 인물인지 심지어 자신의 약혼녀를 납치할 정도로 극단적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일이고 이런 중세시대의 절차가 자신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그녀에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루시는 그에게 무엇이든 보상하겠다며 가족을 대신해 그에게 애원하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우리 주인공을 괴롭힙니다. 왜 자신일까? 자신도 언제든 그녀를 배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시는 그 남자보다 더 나쁜 것은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녀는 자유를 대가로 그에게 모든 것을 바칠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너무나 절박해서 나중에 어린 공주가 자신 같은 평민이자 농부의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제안이 오더라도 타리온 가문의 일원이 되어 그가 귀족의 지위를 얻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농부의 아들이 귀족과 연결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회이지만 이안은 여전히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귀족의 일원이 되겠지만 더 이상 엘로디스의 제자로 남을 수 없고 항상 원하던 마법사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삶도 그에게는 괜찮을지 모릅니다. 반면에 정치와 권력을 다루며 귀족으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는 귀족으로 살아야 할지 마법사로 계속 살아야 할지 자신의 운명과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유가 있어 판타지 세계에 태어났기에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마법을 극한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루시를 도움으로써 그는 마법사로서 경험을 쌓는 동시에 안정적인 비용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이제부터 모든 납치범을 몰아내고 다른 모든 것은 자연의 순리에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캐시에게 자신보다 검을 훨씬 잘 다루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법사는 전사가 아니며 위험한 순간에 그녀를 위해 많은 것을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가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면 그녀를 돕기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에게 달려있을 것입니다. 캐시는 즉시 기쁨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도움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녀는 이안의 목을 껴안고 이안은 그녀가 자신에게 기대어 실컷 울도록 조용히 내버려두며 동정심을 느낍니다. 한편 이안과 캐시가 마침내 그의 동굴에서 나왔을 때 드레이크는 게으르게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드레이크는 친구를 다시 보자마자 흥분하며 이안에게 좋아 보인다고 기쁘게 말합니다. 이안은 모두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산을 내려가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고 드레이크는 자신이 직접 데려다 줄 테니 둘 다 자기 등에 올라타라고 말합니다. 이안은 망설임 없이 그에게 뛰어오르지만 캐시는 잠시 긴장하며 망설입니다. 그러자 드레이크는 그녀를 이안의 여자친구라고 부르며 그녀도 올라타라고 하지만 캐시는 그의 말을 완전히 오해하고 당황해서 떨기 시작하고 이안은 상황이 그렇지 않으며 둘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재빨리 설명합니다. 드레이크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합니다. 그가 보기에는 정말 귀여운 커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캐시는 이 모든 상황에 혼란스러워하지만 이안은 그녀의 혼란을 진정시키고 자기 뒤에 올라타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진정한 영웅처럼 보이는 이안을 보고 그녀는 마침내 그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드레이크 위에 올라타 이안을 꽉 껴안습니다. 동시에 상인들은 릭과 이야기하며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용이 이미 이안을 죽였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즉시 짐을 싸서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더 오래 머무는 것은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의견이 갈리고 양측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두고 계속 논쟁합니다. 한쪽은 강력한 마법사를 기다리며 머물고 싶어하고 다른 쪽은 필사적으로 떠나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릭은 잠시 조용히 생각하다가 마침내 눈을 뜨고 이안에게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머물 것입니다. 그의 결정을 지지하는 상인은 그들이 머문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기쁨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불과 10분 후 한 무리의 도적들이 갑자기 그들을 공격합니다. 도적들은 모두를 붙잡고 그들과 함께 여행하는 소녀가 어디에 있는지 공격적으로 묻습니다. 릭은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이 말하는 소녀가 누구냐고 묻지만 도적 중 한 명이 짙은 파란 머리의 아름다운 젊은 여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모르는 척하는 것이 그를 이 상황에서 구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릭은 갑자기 그들이 캐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모두가 돌아보자 그녀가 한동안 그들 근처에 없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도적들은 즉시 그들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하고 겁에 질린 상인들은 두려움에 비명을 지릅니다. 그때 갑자기 릭은 그들의 보호자이자 구원자인 이안이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두가 재빨리 돌아보자 이안과 캐시를 태운 드레이크가 엄청난 속도로 그들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봅니다. 도적 중 한 명이 저기 타고 있는 여자가 자신들이 잡아야 할 소녀인지 초조하게 묻지만 그 생물이 무서운 속도로 그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들 사이에 공포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용이 아니라 드레이크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는 순간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도망칩니다. 도적들이 마침내 사라지자 릭은 캐시가 안전하다는 것에 깊이 감사합니다. 비록 그는 또한 이안이 없었다면 그녀가 모든 도적들과 그녀를 쫓는 사람들 때문에 끔찍한 위험에 처했을 것이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상인 중 한 명이 애초에 그 남자들이 어떻게 캐시의 행방을 알아냈는지 묻지만 그 미스터리는 다음으로 미뤄야 합니다. 추격자들이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그녀를 추적하기 시작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같은 천신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을 듣자 이안은 오랫동안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멈칫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세계의 위대한 종교 중 하나이며 그 교리는 동료 신자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범들과 범죄자들은 수년간 그 계명을 무시하고 어쨌든 사람들을 계속 팔고 착취해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법사를 목격하고 드레이크를 직접 본 후에도 그 도적들은 여전히 루시에 대한 추격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안은 자신이 돈을 위해 모든 것을 걸 만큼 절박하고 완고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식이라면 결국 그들이 루시를 확실히 추적할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해합니다. 그 가능성은 그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는 한 번에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드레이크에게 부탁을 하고 드레이크는 망설임 없이 즉시 동의합니다. 이안은 그에게 아까 그 남자들을 쫓아내고 필요하다면 죽여도 좋다고 부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드레이크의 눈은 장난기로 반짝입니다. 그는 새로운 친구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그는 추격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이안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끔찍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곳은 죽고 죽이는 것이 일상인 중세 판타지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그 역시 적응해야 합니다. 갑자기 그가 다시 한번 모로니어스어를 과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머리가 다시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캐시는 즉시 그의 곁으로 달려가 그가 땅에 쓰러지기 전에 붙잡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릭은 즉시 그 장면을 알아차리고 그들이 사귀고 있는지 물으며 놀리기 시작하자 그의 눈은 장난기로 반짝입니다. 이안과 캐시 둘 다 그 생각에 완전히 경악하며 반응하고 이는 릭을 더욱 활짝 웃게 만듭니다. 그 후 곧 그들은 다시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이안은 드레이크가 또 다른 인간을 제거했다는 알림을 반복해서 받습니다. 결국 그는 총 11개의 개별 알림을 받습니다. 그는 마법이 자동으로 자신에게 보고하는 것이 놀랍도록 편리하다고 인정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레이크를 소환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갑자기 드레이크가 텔레파시로 그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의심스러운 사람을 쫓아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합니다. 이안은 그들을 보호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드레이크는 단지 친구를 행복하게 해줄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드레이크는 이안이 정말 떠나는지 묻습니다. 작별 인사를 싫어하지만 일단은 이것이 작별이라고 인정합니다.
이안은 드레이크가 산맥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사실은 오랫동안 서로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를 슬프게 합니다. 드레이크는 그가 해준 모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끝내기 전에 그는 갑자기 불사조의 미스터리에 대해 언급합니다. 당연히 이안은 즉시 관심을 보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리버빌에 도착하고 이안은 불사조에 대한 드레이크의 말을 계속 생각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북쪽 산맥 어딘가에 얼음 불사조가 살고 있다고 하며 이안은 그것을 직접 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전설에 따르면 불사조는 죽은 후에도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불, 얼음, 바람, 심지어 돌을 포함한 모든 속성을 통해 변화하는 능력을 가진 생물입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에도 비범한 적응력을 가진 괴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안은 어떻게든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조용히 궁금해합니다. 그들이 성문에 도착하자 릭과 상인들은 마을의 영주를 만날 것이라고 알리며 이안과 캐시에게 동행할 것인지 묻습니다. 이안은 즉시 거절합니다. 루시가 안전하게 탈출하고 싶다면 강력한 귀족과 고위 관리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두 사람이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여관에서 쉴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즉시 상인들은 이안과 캐시를 다시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캐시도 지쳤다고 주장하며 즐겁게 장단을 맞춰줍니다. 그녀는 심지어 너무나 설득력 있게 이안에게 매달려서 릭은 즉시 다시 한번 그들을 커플로 엮으며 흥분으로 얼굴을 붉힐 뻔합니다. 상인들과 헤어진 후 캐시는 이안과 함께 있는 척하는 것이 성가신 사람들이 자신을 귀찮게 하는 것을 막아주어 훨씬 편해졌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안은 그 상황에 대해 훨씬 덜 열정적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도 농부의 아들에 불과한데 왜 그녀가 평민들에게 그토록 예에 바르게 행동하는지 묻습니다. 캐시는 이제 그를 존경하며 그를 함부로 대할 이유가 없다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이안은 그녀의 말을 잠시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도 다가가기 쉽고 친절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캐시는 이안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예에 바른지 조용히 감탄하며 자신도 그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안은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캐시는 카티나 백작을 찾아갈 생각이라고 설명합니다. 알고 보니 그 백작은 그녀의 외삼촌이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설명하면 그가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안은 즉시 그들이 친했는지 묻고 캐시는 서로 아주 먼 사이는 아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안은 의심을 떨칠 수 없었고 자기 여동생과 특별히 가깝지도 않았던 삼촌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캐시는 즉시 기분이 상하며 어떻게 이안이 자기 삼촌을 의심할 수 있냐고 따지고 그가 자신을 위해 못할 일은 세상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안은 결국 마음이 약해져 그녀가 그를 그토록 믿는다면 어쩌면 그녀가 옳을지도 모른다고 결정합니다. 그가 동의하는 순간 캐시는 갑자기 다시 장난스러운 분위기로 바뀌어 이안처럼 인상적인 마법사가 청혼한다면 기꺼이 그와 결혼하고 그의 아내로서 백작에게 함께 가겠다고 농담합니다. 이안은 즉시 그 생각을 일축하며 그들의 계약은 백작에게 무사히 도착하는 순간 끝난다고 상기시킵니다. 캐시는 자신과 결혼하려는 귀족 여인을 거절하다니 잔인하다고 투덜거리지만 이안은 세상에는 그녀 말고도 여자가 많다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합니다. 캐시는 그 대답에 즉시 짜증이 나서 좌절감의 여관을 향해 성큼성큼 앞서 나갑니다. 마침내 여관에 도착했을 때 이안은 접수원에게 금화 주머니를 건네고 그날 밤의 방과 목욕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 금액은 두 사람이 쓰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접수원은 무심코 그 소녀도 목욕을 할 것인지 묻지만 캐시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경악하며 서둘러 목욕 없이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이안은 처음에 그녀가 단순히 목욕을 싫어하고 이미 심하게 목욕이 필요할 만큼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진실을 깨닫습니다. 이 중세 세계의 공중 목욕탕은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고 캐시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목욕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녀의 망설임을 이해한 이안은 접수원에게 자신 혼자 목욕을 사용하겠다고 간단히 말합니다. 캐시는 즉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불행히도 이 대화가 오가는 동안 근처에 앉아있던 3명의 수상한 사람들이 조용히 캐시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안은 그들의 시선을 즉시 알아차리고 보호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는 캐시에게 사람들이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니 로브를 더 단단히 여미라고 재빨리 말하고 자신도 더 이상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 낯선 사람들은 분명히 캐시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이제 그녀의 얼굴을 잊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캐시를 지켜보는 남자들은 그녀에 대해 역겨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녀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녀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을 더욱 짜증나게 하는 것은 그녀가 이안처럼 마른 흑발 소년과 함께 여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그들의 생각에 그와 같은 사람은 그녀 같은 여자 곁에 있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음흉한 눈빛을 교환하고, 이안과 캐시가 여관에 오래 머물 계획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그녀를 차지할 기회를 얻으려면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결론에 빠르게 도달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처음부터 사악했고, 오늘이 그들이 행동을 개시할 유일한 기회라고 결정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는 동안 성 한 다른 곳에서는 리버빌의 영주가 릭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 릭은 이것이 영주의 환심을 사고 어쩌면 성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 곳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갑자기 깨닫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영주에게 심하게 아첨하기 시작했고, 그 남자가 모든 칭찬에 눈에 띄게 기뻐하고 거만해질 때까지 그를 칭찬합니다. 타이밍이 맞다고 느낀 릭은 마침내 여행 중에 마법사를 만났다고 밝힙니다. 그는 마법사가 어떻게 용을 길들였는지부터 끔찍한 운명에서 그들 모두를 어떻게 구했는지까지 모든 것을 흥분해서 설명합니다. 릭은 심지어 그 마법사가 현재 마을 안에 한 여관에 머물고 있다고 밝힙니다. 영주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의 표정은 완전히 바뀝니다. 흥분이 아니라 즉각적인 공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마법사가 갑자기 화를 내고 자신의 영지에 용을 풀어놓는다면 얼마나 재앙적일지 생각합니다. 그의 백성들이 끔찍하게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리버빌 내에 또 다른 골칫거리 세력이 현재 주둔하고 있어 상황은 이미 충분히 위험합니다. 그 세력은 신을 섬기는데 전적으로 헌신하는 광신적인 기사단인 성산티아고 기사단입니다. 그들은 수도승이자 전사로서 싸우며 일반적인 전쟁에 참여하기보다는 악마와 괴물을 찾아 땅을 방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인류의 보호자라고 자랑스럽게 칭하지만 영주는 개인적으로 그들을 어디를 가든 혼돈을 가져오는 독선적인 광신도라고 생각합니다. 산티아고 기사단이 용을 길들이는 마법사와 마주친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는 겁에 질립니다. 만약 그들 사이에 갈등이 터지면 그의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그 과정에서 파괴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재앙을 막기로 결심한 그는 즉시 지휘관들에게 릭을 위한 방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그 후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양측을 분리해 놓을 수 있도록 산티아고 기사단을 즉시 소환하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이안과 캐시는 여관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안은 목욕을 할 계획이라고 알리고, 캐시에게 식사가 끝나면 2층으로 올라가라고 무심코 말합니다. 그녀가 혼자 남겨지는 순간 수상한 남자 중 한 명이 기회를 보고 그녀가 혼자 여관을 걸어갈 때 조용히 뒤를 따라갑니다.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다가가 흑발 소년이 보냈다고 주장하며 부두에 급한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즉시 그녀를 그곳으로 안내하라고 합니다. 그는 이안이 현재 목욕 중이며 가능한 한 빨리 그녀를 데려오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합니다. 천성적으로 친절하고 자신을 둘러싼 위험 때문에 이미 불안해하던 캐시는 즉시 그의 말을 믿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즉시 도적들이 다시 자신을 납치하러 돌아왔을 가능성으로 향하고,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둘러 그 낯선 사람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평화롭게 목욕하는 이안을 목격했을 때 그녀는 즉시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불행히도 그녀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그녀의 얼굴에 망토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안은 그 움직임을 즉시 알아차리고 남자 중 한 명이 그를 공격하려던 순간 그 남자는 이안의 마법 때문에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집니다. 그 순간 이안은 이 상황이 루시 약혼자의 계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최악인 것은 캐시가 바로 그의 눈앞에서 납치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이안은 빛 마법을 사용해 자신의 주위에 환상을 만듭니다. 그는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이상한 능력과 신비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빛이 사용하기 가장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림자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마치 함께 놀자고 그를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안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갑자기 어둠 자체가 자신의 새로운 동맹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시 그는 주위의 그림자들을 모아 납치범들에게 풀어놓습니다. 그림자들이 남자들을 완전히 삼키는 동안 그의 눈에서는 어둠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하기 전에 그는 근처에 지원군이 도착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평범한 범죄자들이 그렇게 조직적인 지원을 가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가 격렬하게 캐시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묻자 겁에 질린 남자는 정말로 모른다고 인정합니다.
갑자기 이안은 차가운 칼날이 그의 등에 눌리는 것을 느낍니다. 엄한 목소리가 그에게 옆으로 비켜서라고 명령하는 동안 다른 남자는 아까의 어둠에 대해 질문하며 이안이 그것을 조종한 사람인지 묻습니다. 그 순간 이안은 누가 도착했는지 정확히 깨닫습니다. 그의 뒤에는 성스러운 산티아고 기사단의 전사들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안은 자신이 바로 그 어둠을 소환한 마법사라고 망설임 없이 확인합니다. 말하는 동안에도 그는 자신 앞에 서 있는 무시무시한 노인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순수한 살기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는 즉시 기사들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빌기 시작하고 마법사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안은 그가 얼마나 태연하게 진실을 왜곡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쳐다봅니다. 노기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만약 이안이 정말 마법사라면 그런 살인 의도는 전적으로 믿을 만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안은 짜증이 나지만 노인은 계속해서 마법사들은 모두 위험한 살기를 품고 있으며 결과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 똑같다고 주장합니다. 이안은 그 말에 깊은 모욕감을 느끼고 그의 내면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제대로 응수하기도 전에 노인은 너무나 권위 있게 말해서 이안은 이 세계에 대해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서는 입이 거칠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갖는 것이 종종 힘과 기술의 증거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사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서 이안의 능력과 상관없이 사악한 마법을 사용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안은 그 말에 잠시 멈춥니다. 기사는 자신을 어둠으로 둘러싸는 것은 하늘을 등지고 태양의 빛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어둠 속에 숨는 것은 겁쟁이의 행동에 불과합니다. 이안은 잠시 신중하게 생각한 후 목을 가다듬고 하늘의 법칙은 낮과 밤이 공존하도록 허락한다고 차분하게 반박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에게 만약 하늘이 진정으로 빛에만 속한다면 왜 밤이 존재하는지 묻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기사들은 완전한 실존적 혼란에 빠집니다. 그의 주장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그들의 표정은 극적으로 변하고 곧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어린 마법사가 자신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지능 수준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고 이상하게 그에게 매료됩니다. 침묵을 틈타 이안은 최근에 여동생이 납치되었고 그녀를 절실히 구해야 하므로 양해를 구한다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기사들은 범죄자가 처음부터 그들을 속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 모두 분노에 찬 눈으로 거짓말쟁이를 향해 돌아섭니다. 그러자 노기사는 디트리이라는 남자에게 범죄자를 감시하라고 명령한 후 직접 여관으로 향합니다. 이안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한 사과의 형태로 그는 이안의 여동생을 구출하고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개인적으로 돕겠다고 선언합니다. 얼마 후 그들은 나머지 납치범들이 캐시를 배에 태워 밀항시키려는 부두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시체 가방 안에 단단히 묶여 있었고 남자들은 누군가에게 잡히기 전에 서둘러 탈출하려 합니다. 기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즉시 알아차리고 범죄자들이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로합니다. 한편 이안은 타이밍에 대해 중요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그는 이제 자신의 마법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노기사는 모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으며 무고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사들은 전투 생각에 흥분하지만 이안은 배에 바로 돌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재빨리 경고합니다. 노인은 물러서기를 거부하며 그녀를 구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고집합니다. 그러자 이안은 근처에서 큰 갈고리를 보았고 어떻게든 배를 해안 쪽으로 다시 끌어올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노기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그런 일에 그림자 마법을 사용할 작정이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안은 자신이 여러 다른 마법 학파의 입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만 전문으로 하는 대신 여러 형태의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설명합니다. 노기사는 더욱 혼란스러워합니다. 평생 동안 한 번에 여러 원소를 다루기보다 단일 원소를 마스터하는데 전념하는 사람들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안은 갑자기 그의 악명 높은 모로니우스 언어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며 강 자체를 불러 장애물을 만들고 배를 해안 쪽으로 밀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거의 즉시 강은 그의 명령에 응답합니다. 강력한 물살이 격렬하게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배를 뒤로 끌어당기는 동안 파도가 주위에서 부서지며 배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변화 덕분에 이안은 마침내 캐시를 안전하게 구출해냅니다. 그녀는 풀려나는 순간 안도하며 그에게 꽉 매달립니다.
이안은 그녀가 계속 이렇게 다정하게 행동하면 노기사가 그들이 결코 남매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것이라고 즉시 깨닫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이미 얼마나 지쳤는지 속으로 생각하며 어색하게 그녀를 마주 안아줍니다. 그의 기력은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고 지금 그가 원하는 것은 여관으로 돌아가 평화롭게 목욕하는 것뿐입니다. 불행히도 이안은 아직 이 세계에서 조용한 목욕을 즐기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이 그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한편 성에서는 갑자기 긴급 서신이 도착합니다. 알고 보니 리버빌의 장남 버나드가 리버빌의 기사 한센과 함께 이미 이안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버나드와 한센 둘 다 멀리서 피어오르는 짙은 연기를 보고 즉시 전투에서 나는 연기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즉시 그들은 영주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 기사들과 마법사가 이미 이 지역에서 전면적인 충돌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한센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도련님을 내내 끌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충분히 골치 아프다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나드의 얼굴 표정을 본 후 그를 이곳에 데려온 것이 끔찍한 생각이었다고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버릇없는 아이 같은 그를 계속 돌보는 것에 지쳤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연기의 근원지로 달려갔을 때 그들은 그것이 전혀 전투에서 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대신 기사들은 이안이 야외에서 목욕하는 것을 돕고 있었고 이안 자신은 이 상황이 극도로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버나드와 한센이 즉시 현장에 들이닥쳤고 한센은 재빨리 도련님에게 그 자리에 멈추라고 말합니다. 위험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말 그대로 목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완전히 어안이 벙벙해서 서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 누가 이렇게 태연하게 야외에서 목욕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나드는 여전히 의심하며 이면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는 상황 뒤에 숨겨진 의미나 비밀을 찾기 위해 주위를 열심히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는 리버빌 영주의 아들로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완전한 설명을 받을 모든 권리가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누군가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브리핑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즉시 어린애 같은 짜증을 부리고 이안은 점점 더 불편한 표정으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봅니다. 엘더라고 불리는 노기사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말하지만 버나드는 오만하게 그의 말을 자르며 엘더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이안 자신에게 답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입니다. 엘더에 대한 그의 무례함 또한 명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버나드는 자신이 가문의 후계자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한 후 이안에게 목욕탕에서 나와 자신에게 제대로 된 존경을 표하라고 무례하게 명령합니다. 이안은 이 행동이 전에 캐시가 말해준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즉시 깨닫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귀족들이 마법사 놀리기라는 이상한 전통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귀족들이 마법사의 힘과 기질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관습입니다. 만약 마법사가 모욕을 조용히 참으면 사람들은 그들을 약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마법사가 분노로 격렬하게 반응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강력하다고 인정받습니다. 버나드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도발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안은 그의 요구에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버나드는 즉시 또다시 분노에 휩싸여 이안이 감히 자신과 같은 귀족에게 반항하느냐고 소리칩니다. 이안은 버릇없는 어린아이의 말을 들을 의무가 없다고 침착하게 맞받아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격분한 버나드는 기사에게 즉시 마법사를 붙잡으라고 명령하지만 기사 자신은 실제로 이안을 공격하기보다는 그 꼬마를 진정시키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시점에서 이안은 이만하면 됐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이전에 유치한 도발은 참을 수 있었지만 사기꾼처럼 취급받는 것은 완전히 선을 넘는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목욕탕에서 일어나 그는 어둠 마법과 빛 마법을 동시에 발산하여 쓰레기통, 도끼, 그리고 근처의 물체들을 불길하게 공중으로 띄웁니다. 한센은 도련님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 그의 힘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이안을 안심시키며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이안은 이 정도 과시면 버나드가 물러서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침내 약간 긴장을 풉니다. 불행히도 그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즉시 또 다른 짜증을 터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안이 진심으로 그 버릇없는 귀족이 실제로 자신을 처형하려 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당장은 협력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안은 성을 방문했고 리버빌의 영주는 개인적으로 그와 차를 나누며 아들의 행동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사과합니다. 이안은 자신 또한 너무 지나쳤을 수 있으니 사과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고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영주는 이안이 동행인과 함께 도착했는지 묻지만 이안은 그녀가 현재 다른 볼일이 있어 잠시 여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그는 캐시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기사들의 보호 아래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화는 곧 이안의 배경으로 옮겨갔고 영주는 이안의 스승 이름을 묻습니다. 이안은 자신의 스승이 엘로디스 경이라고 답하고 리버빌 영주는 즉시 그 이름을 알아봅니다. 그는 엘로디스가 아카데미에 떠오르는 샛별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호기심에 그는 이안의 스승이 마법 아카데미가 위치한 남쪽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영주가 이안에게 팔가르 공국이나 록셀린 공국으로 여행할 계획인지 물으면서 정치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안은 그곳들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른다고 인정했고 이에 영주는 두 영토 사이의 긴장이 최근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무래도 팔가르 공국이 록슬란을 노리기 시작한 것 같았고 이안은 곧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러자 영주는 이안 자신도 남쪽으로 갈 계획인지 묻지만 이안은 사실 특정 미스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여행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영주는 그에게 선물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갑자기 상자가 그의 앞에 놓이자 이안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영주는 그에게 열어보라고 권했고 이안이 열어보니 안에는 지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주는 그 지팡이가 한때 유명한 공기 마법사의 것이었고 날개의 문이라고 불린다고 설명합니다. 이안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고는 자신에게 얼마나 완벽하게 어울리는지 즉시 알아차립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들고 있으니 이상하게도 진짜 마법사를 위한 완벽한 소품을 마침내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심으로 그 호의에 감사합니다. 영주는 이것이 아들의 터무니없는 행동을 용서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여겨달라고 설명합니다. 이안은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하며 기쁘게 선물을 받습니다. 하지만 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는 갑자기 누군가 절박하게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안은 즉시 경계합니다. 캐시가 공황 상태로 그에게 달려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알립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붙잡힌 까마귀 한 마리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단지 까마귀라는 것을 보고 이안은 마침내 진정하고 캐시는 안도의 미소를 짓습니다. 노인은 그날 아침 일찍 한 사냥꾼이 그 새를 잡아 요리해 먹으려 했지만 캐시가 그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를 막고 까마귀를 데려왔다고 설명합니다. 이안은 캐시가 완전히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 새가 둘 다 검은 머리이기 때문에 이안을 생각나게 하고 마치 운명 자체가 그들에게 까마귀를 데려온 것 같아서 그런 까마귀를 누군가 먹게 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캐시는 흥분으로 거에 빛나고 있는 반면 이안은 그녀가 일으킨 모든 소동에 대해 노인에게 사과하고 그냥 어쨌든 먹어버리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캐시는 완전히 좌절하고 그가 그렇게 무력한 생물에게 얼마나 냉정한지 믿을 수 없어합니다. 이안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는 동안 기사들은 그것으로 손쉬운 점심을 얻을 생각에 이미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안은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잠시 멈추라고 말한 후 조심스럽게 까마귀를 집어들었고 그 생물이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안은 까마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새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어떻게든 까마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는 메로니우스 언어가 여기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마도 그 생물이 마법이 완전히 연결될 만큼 충분한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지만 까마귀는 계속 공황 상태에 빠져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이안이 폭발하여 이미 구해줄 것이니 같은 절박한 애원을 100번 더 들을 필요가 없다고 화를 내며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까마귀는 즉시 조용해졌고 이안은 까마귀가 자신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분위기를 파악하고 조용히 있어야 할 때는 분명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들은 마법사가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까마귀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거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이안은 까마귀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캐시는 이제 그녀가 아끼는 까마귀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생각에 매우 기뻐합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처음부터 그 새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엘더는 아가씨가 이안과 같은 방식으로 미스터리를 감지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캐시는 자신을 그와 비교하는 말을 듣고 더욱 행복해합니다. 이안은 조심스럽게 까마귀의 부러진 날개를 치료하고 캐시는 이제 상처가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행복하게 말합니다. 그 후 그녀는 새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냥 사냥꾼에게 돌려준다면 어차피 먹히게 될 것이고 구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안이 까마귀의 눈을 들여다보며
잠시 조용히 생각하는 동안 까마귀는 이 주변 인간들이 무섭다며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번 애원합니다. 이안은 그 생물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짜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여전히 한숨을 쉬며 그것을 어깨에 올립니다. 캐시는 즉시 그들이 정말로 그것을 데려가는지 묻고 이안은 적어도 날개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캐시는 흥분으로 얼굴이 환해지며 그에게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지만 이안은 그중 어느 것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오베론이라는 이름을 결정합니다. 캐시는 즉시 마음에 들어했고 그 순간부터 그 까마귀는 오베론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 새는 이제 자신을 섬기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하고 이안은 즉시 그 까마귀가 분수에 넘치게 건방져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캐시는 둘이서만 외롭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기사단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할 것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함께 여행을 계속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제안합니다. 이안은 그녀의 말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평범한 도적들은 감히 산티아고 기사단이 보호하는 무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기사단이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그가 더 생각하기 전에 엘더가 다가와 왜 둘 다 그렇게 걱정스러워 보이는지 묻습니다. 그들 옆에 앉으며 그는 이안이 마법사로서 아무리 재능이 있더라도 여자와 단둘이 여행하는 것은 여전히 극도로 위험하다고 설명합니다. 그 때문에 그는 최근 카티나 백작의 영지내에 나타난 위험한 괴물에 관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엘더는 그곳으로 여행하는 동안 기사단이 맨티코어라고 알려진 단지 쾌락을 위해 인간을 학살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잔인한 마술을 사냥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놀랍게도 이안은 이미 그 이름을 알아보고 엘더가 그렇게 위험한 존재에 맞서 정말로 자신의 도움을 기대하는지 묻습니다. 엘더는 그들이 실제로 그를 전투에 강제로 참여시키고 싶지 않으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재빨리 설명합니다. 비록 이안이 자발적으로 그들을 돕기를 원한다면 아무도 그를 막지 않을 것입니다. 이안은 그런 끔찍한 괴물에 맞서 목숨을 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즉시 거절합니다. 하지만 엘더는 재빨리 그를 막고 그들이 그를 필요로 하는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기사단이 맨티코어 사냥 의사를 발표했을 때 카티나 백작영지의 한 사제가 사실상 현지 마법사에게 협력하도록 강요했다고 설명합니다. 당연히 그 마법사는 이런 대우에 깊이 불쾌했고 이제 기사단은 이안이 이 일을 원만하게 해결해주기를 원합니다. 이안 역시 마법사이기 때문에 엘더는 그의 말이 기사단이 직접 하는 어떤 말보다 훨씬 더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안은 그 제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그것이 실제로는 끔찍한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짜증난 마법사 한 명을 진정시키는 것뿐이라면 그 대가로 그들은 기사단 전체로부터 보호와 호의를 얻게 되는데 이는 그와 캐시 모두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후 곧 그들은 함께 여행을 계속하고 이안은 산티아고 기사단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다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기사단원들은 강한 원칙을 가진 규율 잡힌 사람들이었고 그가 보통 겪는 혼란에 비하면 여행은 거의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만이 하나 있다면 거의 모든 기사들이 끊임없이 그와 캐시를 자신들의 종교로 개종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견딜만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끝없는 설교는 반복적이고 지치고 짜증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안은 다른 누군가가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신념을 버릴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야영지에서 엘더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이안은 즉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엘더는 만약 이안이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아마도 기사단의 성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성직자가 본질적으로 신앙이라는 신비 그 자체를 다루는 교회의 마법사라고 설명합니다. 이안은 그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누군가 정말로 신과 대화할 수 있다면 마침내 자신의 이상한 상태창과 애초에 이 세계에 환생한 이유에 대해 물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호기심이 생긴 그는 디트리히에게 다가가 자신도 그들의 성서를 공부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얼마 후 디트리히는 이안에게 성경 구절을 읽는 법을 참을성 있게 가르쳐주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 마음이 열려있다며 칭찬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안은 갑자기 흥미를 잃고 디트리히는 그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한 것을 알아채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이안은 디트리히가 방금 자신을 칭찬했다고 대답하지만 디트리히는 즉시 놀라며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혼란스러운 이안은 자신에게 직접 말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맹세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그 목소리가 전혀 인간의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습니다. 그때 또 다른 이상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속삭이며 어쩌면 화자는 전혀 인간이라고 불릴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차분하게 제안하고 이안은 자신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안은 머릿속에서 말하는 목소리가 실제로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깨닫고 즉시 소리치며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으며 창조주로 추정되는 이에게 상태창과 왜 겨우 졸업하자마자 이 세계로 던져졌는지 묻습니다. 그의 짜증이 계속 치솟자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고 마치 신비한 창조주가 아무런 대답 없이 이미 떠나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좌절하여 화를 내기 시작하며 그녀에게 돌아와서 제대로 대답하라고 요구합니다. 한편 산티아고 기사단은 그를 진정시키라고 거에 애원하며 그를 말리느라 애를 씁니다. 잠시 후 이안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그 목소리에 다시 닿을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신성한 책을 빠르게 넘깁니다. 그가 계속 책을 읽자 상태창이 갑자기 나타나 신성기술이라는 새로운 스킬을 습득했다는 알림을 띄웁니다. 이 스킬은 이 세계의 창조주와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직후 창조주를 만족시키고 싶다면 더 큰 관심을 보이라는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이안은 그 목소리의 주인이 정말로 자신을 이 세계로 끌어들이고 이 능력을 부여한 자인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는 마치 조종당하고 비웃음당하는 꼭두각시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서둘러 그녀와 직접 대면하고 싶지만 그의 신성기술 레벨은 아직 너무 낮아 제대로 된 대화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지금은 포기하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밝혀내고 신성기술을 레벨업하기에 충분한 포인트를 모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여행 중 며칠이 지나고 어느 시점에서 한 무리의 도적들이 그들을 매복 공격하려 합니다. 기사들은 별 어려움 없이 약한 아마추어들을 처리한 다음 이안에게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이안은 자신은 안전하다고 대답하고 실제로 싸운 것은 그들이었으니 엘더에게 괜찮은지 묻습니다. 엘더는 웃어넘기며 아무리 늙은이가 되더라도 아마추어 도적들에게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안은 이 기회를 이용해 그의 과거에 대해 더 물어보고 그가 용병이었다고 들었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엘더는 그것을 인정하며 지금은 늙은이처럼 보일지라도 한때는 사방에 알려진 잘나가는 인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들을 때마다 주목을 받고 이름을 알리기 위해 자신을 쫓아왔기 때문에 엘더라는 가명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안은 그 남자가 정말로 그렇게 유명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도적들이 처리된 후 기사 중 한 명이 엘더에게 보고하며 앞길이 두 갈래로 나뉜다고 알립니다. 그는 동쪽 길은 백작의 성으로 이어지고 서쪽 길은 맨티코어 지역으로 향한다고 설명합니다. 노인은 이안에게 자신이 언급한 마법사가 맨티코어 지역 근처 어딘가에 산다고 말하며 그 방향을 가리키고 서두르라고 말합니다. 이안은 잠시 그룹을 멈추고 캐시에게 백작의 저택으로 가기 전에 먼저 마법사를 만나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루시는 즉시 거절하며 대신 혼자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안은 걱정이 되어 혼자서 괜찮겠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어린애가 아니며 동쪽 길이 자신을 곧장 삼촌의 저택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망설임 없이 떠납니다. 그녀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가는 것을 보며 이안은 그녀가 정말 괜찮을지 걱정되어 불안해집니다. 그는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그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마법사를 처리하기로 결심합니다. 노인은 소년에게 여동생이 그를 두고 떠났는지 묻지만 이안은 곧 따라잡을 것이라고 간단히 대답하고 재빨리 화제를 마법사로 돌립니다. 노인은 이안의 어깨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다가올 일에 맞설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는 마법사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설명하며 겁을 주려 하고 그들이 곧 만날 마법사는 이미 기사단 때문에 화가 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안은 왜 기사단이 교단의 뒤처리를 하는지 묻자 노인은 그 대가로 막대한 금액을 받기 때문이라고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에 이안은 왜 모든 기사들이 그렇게 번쩍이고 비싼 갑옷을 입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노인은 약간의 동정심을 보이며 이안 또한 마법사이기 때문에 다른 마법사도 그의 얼굴을 보면 진정할지도 모른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이안은 스승 외의 마법사를 만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녀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불쾌한 마녀처럼 보이는 몬티 캠벨이라는 이름의 여성 마법사가 수프 냄비를 젓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장면은 얼마 전으로 돌아가 교단이 그녀에게 접근하여 맨티코어를 포획하는데 그녀의 마법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로 전환됩니다.
교단은 무례하게 행동하며 숲이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으니 감사하게 여기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 태도에 매니는 화가 났고 대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요리를 맛볼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수프의 끔찍한 냄새를 이용해 그들을 겁줘서 쫓아내고 결국 성공합니다. 이야기가 현재로 돌아오면서 기사들과 이안은 마녀에 거쳐 근처에 도착합니다. 엘더는 그들이 곧 만날 마법사가 매니 캠벨이며 그녀를 잘 알려진 식물 마법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그녀가 식물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고 심지어 식물로부터 극도로 치명적인 독을 만들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엘더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는 맨티코어를 사냥하기 위해 필요한 그녀의 독을 얻기 위함이라고 덧붙입니다. 바로 그때 끔찍한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지자 기사들은 재빨리 혐오감에 코를 막습니다. 몬티가 나타나 무심하면서도 사악한 방식으로 웃으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정말로 자신의 맛있는 수프를 맛보러 돌아와서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끔찍한 냄새가 나고 명백히 위험해 보이는 닭고기 마늘 수프 한 그릇을 그들에게 내놓습니다. 기사들은 코를 막은 채 마지못해 악취나는 그릇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엘더가 그런 요리를 통해 그녀의 힘을 시험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려 하자 몬티는 자신의 희귀한 식사는 직접 수확한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응수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환대를 받아들이고 요리를 맛보고 싶지 않다면 자유롭게 떠나도 좋다고 말합니다. 기사들이 냄새와 맛 때문에 고생하고 심지어 구토까지 하기 시작하는 동안 이안은 아무렇지 않게 수프를 벌컥벌컥 마시며 망설임 없이 한 그릇씩 비웁니다. 분명히 그는 그 맛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녀는 그가 전혀 속도를 늦추지 않고 독이 든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요리를 계속 먹어치우는 것을 보며 걱정스러워집니다. 이안이 그 여자 마법사에게 사실 맛이 좋다고 침착하게 말하자 매니는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이안은 그녀가 수프에 넣은 마늘의 양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언급하며 망설임 없이 계속 먹습니다. 이 광경에 매니와 기사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재빨리 그에게 다가가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식물 마법사로 지낸 40년 동안 이렇게 황당한 사람은 처음 본다고 인정하며 곧바로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안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마자 매니는 분명히 놀라며 그가 정말로 화염술사 엘로디스의 제자인지 확인하려 서두릅니다. 그녀는 이전에 그를 대했던 방식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곧바로 그와 기사들을 위한 제대로 된 호화로운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안은 여전히 닭고기 수프를 더 좋아하지만 소란을 피우는 대신 상황에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그러자 매니는 더 진지한 어조로 바뀌어 그들이 맨티코어를 사냥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위험한 임무라고 경고하며 그 날개 달린 야수가 이미 칼이나 백작이 보낸 사냥꾼 여럿을 해치웠다고 상기시켜줍니다. 노인은 임무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의 자신감을 본 마녀는 이전에 맨티코어를 물리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적이 있지만 아주 오래전 젊었을 때의 일이라고 답합니다. 그녀는 이안에게 시선을 돌려 그 역시 맨티코어를 상대해 본 적이 있는지 물으며 전설적인 화염술사에게 훈련받았으니 제대로 된 마법사일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안에게도 기사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 소녀는 생각에 잠깁니다. 그는 스승이 마법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문제에 관여해야 하며 그런 문제는 항상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 말을 되새기면서도 이안은 굳이 위험한 날개 달린 사자를 사냥하러 나설 진짜 이유는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요청을 거절했다가 마법사 협회에 자신에 대한 소문이 퍼질 것을 생각하니 망설여지기 시작합니다. 마법사 협회는 신비의 올바른 사용을 유지하기 위해 형성된 조직이며 이안은 그곳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이 요청을 거절하면 스승을 화나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마법사들이 돕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걱정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안은 사냥에 동행하기로 동의합니다. 다음 날 그는 매니와 기사들과 함께 숲으로 향하면서 캐시가 혼자서도 괜찮기를 바랍니다. 그가 캐시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그의 애완 까마귀 오베론이 돌아와 날개 달린 사자를 찾았다고 알리며 그것이 있는 정확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안이 이 사실을 노인에게 보고하자 그는 이안이 정찰에 까마귀를 사용하는 것에 감명받습니다. 여정 동안 이안은 오베론을 인간의 말에 익숙하게 만들어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산티아고 기사단장은 공기 중에서 이상한 압박감을 느끼고 더욱 경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안은 맨티코어도 엄밀히 말해 괴물이니 노인이 설득을 시도해 볼 수 있는지 묻습니다.
노인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고 매니는 즉시 반대하며 날개 달린 사자는 쉽게 이성적으로 대화할 상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약간 당황하며 이안이 소환에 대해 뭘 아는지 묻고 만약 그가 정말 그런 짓을 시도하면 그의 스승에게 보고하겠다고 경고합니다. 이안은 잠시 자신의 노력에 대해 칭찬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기사 중 한 명이 한 방향을 가리키며 마침내 괴물과 마주쳤다고 알립니다. 모두가 조각상처럼 굳어 조금도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 소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꿈쩍 말고 자기 곁에 바싹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디트리히가 노인에게 다가가 독 무기가 준비되었다고 말하며 치명적인 액체가 묻은 화살 몇 개를 건넵니다. 기사단장은 부하들에게 발사 명령을 내리고 일제히 쏜 화살들이 그의 곁을 스쳐 날아갑니다. 한편 이안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봅니다. 독이 묻은 화살들이 앞으로 날아갈 때 우리의 주인공은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발사체들은 괴물의 피부에 작은 흠집 하나 남기지 못하고 튕겨나갑니다. 그는 이 정보를 재빨리 노인에게 알리고 노인은 좌절하며 머리를 감싸쥐는 동안 디트리히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묻습니다. 그가 막 또 다른 공격을 명령하려 할 때 사악한 웃음소리가 주변에 퍼지고 마침내 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쌍한 오베론은 공포에 질려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이안은 이제 괴물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 다시 독화살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깨닫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모로니우스를 사용해 강력한 포효를 내지릅니다. 모두가 침묵에 빠진 가운데 몬티는 그 소년이 실제로 해냈다고 중얼거립니다. 맨티코어조차 움직임을 멈추고 둘은 서로를 마주보고 섭니다. 괴물은 인간이 자신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보이며 이안은 다른 놈들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 소녀는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공손한 어조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괴물은 즉시 그의 말을 끊고 닥치고 웅덩이에나 빠져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안은 공손한 태도를 버리고 대체 정체가 무슨 흉물이냐고 묻습니다. 맨티코어는 그 직설적인 반응에 만족한 듯 그게 더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에게 솔직하게 알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 어조에 맞춰 이안은 괴물의 머리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 대답에 괴물은 큰 소리로 웃으며 그가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마법사에게 거래를 제안하며 자신과 힘을 합쳐 저 더러운 인간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자고 말합니다. 이안은 그 생각에 충격을 받고 맨티코어는 인간의 살점이 얼마나 맛있을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소년에게 원하는 만큼 여자를 가질 수 있으며 그가 끝나고 나면 맨티코어가 그 여자들도 먹어치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괴물은 그 생각에 흥분하기 시작하지만 우리 소녀는 실망한 한숨과 함께 그의 말을 끊습니다. 그는 괴물 앞당에 침을 뱉으며 그 생각은 고려할 가치조차 없을 만큼 역겹다고 말합니다. 우리 소년과 오베로는 둘 다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고 그의 어머니가 들으면 심장마비에 걸릴 만한 욕설을 퍼붓습니다. 디트리히가 초조한 기색으로 말을 꺼내려 하지만 싸울 준비를 하며 자세를 잡는 맨티코어 때문에 말이 끊깁니다. 영어로 바꾸어 말하며 그는 아빠를 창처럼 내지르며 이안이 자신에게 죽을 가치가 있는 인간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괴물이 공용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매니가 재빨리 반응하여 땅에 발을 구르며 주문을 시전합니다. 식물들이 빠르게 자라나 거대한 덩굴을 형성하고 벽처럼 솟아올라 야수를 그들과 분리시킵니다. 하지만 노인은 진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행동에 대해 매니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괴물을 가뒀다고 말하지만 노인은 그녀에게 자신의 부하들도 함께 갇혔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기사들이 무력하지 않으니 어떻게든 해낼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갑자기 노인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몸이 굳습니다. 부하들이 걱정된 그는 달려가고 두 사람은 그에게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잠시 후 그들은 그 장소에 도착하고 그는 즉시 모두가 살아있는지 묻습니다. 한 기사가 살아남았지만 디트리히가 중상을 입었다고 말하자 분위기가 심각해집니다. 고통 속에 누워있던 충직한 기사는 괴물을 놓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산티아고 기사단장은 그의 말을 끊고 그를 꽉 껴안습니다. 이안은 무너질 것 같은 심정으로 주먹을 꽉 쥡니다. 환생한 후 그는 누군가가 바로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디트리히 같은 사람은요. 모든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느껴지는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의 마음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마침내 이 세계에서는 괴물과 전쟁이 일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한때 이야기 속에서만 읽었던 죽음이 이제 그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기를 거부하며 그는 망토를 바로잡고 쓰러진 동료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그는 디트리히에게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것을 기억하는지 묻습니다. 진정으로 믿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요. 그 말에 기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이안은 푸른 빛이 그들 주위로 퍼지기 시작하자 함께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신도가 눈앞에서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냐고요. 한 목소리가 그의 부름을 들었다고 답하며 이안이 너무나도 정중하게 부탁했으니 무언가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온 지역이 푸른 빛으로 가득 차 일시적으로 모두의 눈을 멀게 합니다. 노인이 그를 부르지만 말을 끝내기 전에 목소리가 잦아듭니다. 한편 우리의 주인공은 동료의 손을 놓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장면은 밝고 영적인 장소로 바뀌고 한 목소리가 디트리히를 부르며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흰옷을 입은 여인이 그를 향해 손을 내밀자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는 이분이 자신이 그토록 기도해왔던 창조주임에 틀림없다고 깨닫습니다. 그녀가 내려와 그의 앞에 서자 그녀는 여기서 그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디트리히는 즉시 고개를 숙이고 일어나는 일에 압도당합니다. 성스러운 여인은 그의 평생의 과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녀의 말을 되뇌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성스러운 여인은 다시 손을 내밀며 자신의 메시지를 더욱 널리 전파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충직한 기사에게 자신의 사도인 이안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디트리히는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주군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깨어납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며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우리 소녀는 그에게 다가가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태어난 기분이 어떤지 묻습니다. 기사는 즉시 울기 시작하며 이안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그는 창조주께서 명령하셨기에 우리의 영웅이 자신을 구해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초조한 미소를 지으며 성스러운 여인이 자신의 힘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신성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뿐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는 기사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물으며 성스러운 여인이 디트리히가 이 세상에서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설명합니다. 위대한 존재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사는 흥분하여 소리치고 이안을 성스러운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기사들은 그가 머리를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당분간 그를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매니는 방금 전까지 죽음에 가까웠던 사람들치고는 매우 활기차 보인다고 말합니다. 부하들이 다시 좋은 상태로 돌아온 것을 보고 노인은 다시 맨티코어와 싸울 준비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상황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먼저 오베론을 보내 지역을 정찰하게 합니다. 기사단장은 새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지만 이안은 그 걱정을 일축하여 그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주인공은 동료들에게 맨티코어는 평범한 잡몹이 아니니 그를 상대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면은 근처 마을을 공격하고 거리를 활보하며 인간들을 쫓는 맨티코어에게로 전환됩니다. 한 젊은이가 아버지를 이끌고 괴물에게서 도망치지만 노인은 갑자기 미끄러져 땅에 쓰러집니다. 아들이 그를 부르지만 맨티코어가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움직이면서 이미 너무 늦어버립니다. 괴물이 물기 전에 젊은이는 쇠스랑을 잡고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그를 쫓아내려 합니다. 온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음에도 그는 무기를 치켜듭니다. 맨티코어는 노인이 그의 아버지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는 남자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면 그 대가로 이 지역의 다른 모든 사람을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는 제안을 거절하고 괴물에게 죽으라고 말합니다. 맨티코어는 그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발을 높이 들고 그들을 베어버릴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붙잡고 최후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살이 날아와 괴물의 눈에 박힙니다. 산티아고 기사단장이 앞으로 달려나가 공격을 막아내는 동안 맨티코어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릅니다. 늙은 기사가 부하들에게 준비하라고 외치자 아버지와 아들은 마침내 한숨 돌릴 틈을 얻습니다. 맨티코어가 그들을 노려보며 죽으러 달려드는 것이라고 소리치는 동안 병사들은 재빨리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안은 괴물을 향해 멍청이라고 부릅니다. 분노 유발의 비기를 터득한 그는 맨티코어가 피할 수 없는 패배를 지연시킬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괴물은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지만 주인공은 패배한 개가 이렇게 짖는 거냐며 말을 이어갑니다. 분노 유발은 성공했고 맨티코어는 전속력으로 이안에게 돌진합니다.
마지막 순간 주인공은 미소를 짓고 매니가 앞으로 나와 지팡이를 들어 올립니다. 그녀는 또 다른 식물 성장 마법을 발동하여 덩굴로 괴물을 단단히 휘감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부하들에게 행동하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갇힌 맨티코어에게 진흙병을 던집니다. 짐승은 이상한 액체에 뒤덮이자 더욱 분노합니다. 한편 몬티는 이안에게 이제 그가 활약할 차례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앞으로 나서 손가락을 튕겨불 마법을 발동합니다. 맨티코어는 그 액체가 기름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고 즉시 화염에 휩싸입니다. 그의 비명은 서서히 잦아들고 이안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며 적이 바삭한 조각이 될 때까지 조롱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시민들은 앞으로 나와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침착하게 말하는 기사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뒤에서 우리 주인공은 모든 칭찬을 독차지하는 노망난 늙은이를 보며 산티아고 기사단장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오베로는 순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위대한 주인님은 마땅한 존경을 받지 못하냐고 비꼬듯이 묻습니다. 그는 짜증나는 작은 손뭉치에게 입 다물라고 말한 뒤 맨티코어를 불마법으로 산 채로 구워버린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시민들을 위협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바로 그때 한 젊은이와 그의 할아버지가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앞으로 나섰을 때 그는 진심으로 당황합니다. 그는 애초에 누구도 자신에게 감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잠시 얼어붙습니다. 그 반응을 알아차린 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기사단장은 갑자기 사악한 맨티코어로부터 모두를 구해준 강력한 마법사에게 감사의 절을 합니다. 이안은 단지 매니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니 그렇게 절할 필요는 없다고 어색하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은 그의 기술과 존재감에 걸맞은 그런 겸손을 기대하지 않았던 기사단장을 놀라게 합니다. 그의 경험상 그와 같은 아이들은 보통 명성이 실제 귀족보다 더 고귀하게 보이게 하는 영웅으로 성장합니다. 얼마 후 한 무리의 경비병들이 기사들에게 다가와 그 짐승을 쓰러뜨린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지 묻습니다. 산티아고 기사단장은 직접 대답하는 대신 그 바보들에게 먼저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남자들은 사과하며 자신들이 백작성의 경비병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들이 두 사람 모두를 백작성으로 직접 초대하자 놀랍니다. 백작의 저택에서 기사들은 그들의 업적에 걸맞은 연회로 환영받습니다. 루시의 술 취한 삼촌은 그들의 강한 정의감을 큰 소리로 칭찬하며 그렇게 위험하고 사악한 짐승을 두려움 없이 죽인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 수준의 전사들에게는 별일 아니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그의 말은 백작을 약간 질투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영지를 지키는 그들과 같은 경비병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게 합니다. 백작은 자신의 경비병들이 바로 거기 서서 듣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마녀에게 아첨하기 시작하며 다시는 어떤 사제도 그녀의 숲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다 그의 표정은 갑자기 심각해지며 이안을 바라보고 조카에게서 그에 대해 꽤 많이 들었다고 언급합니다. 남자는 아이가 고기와 빵으로 배를 채우느라 너무 바빠서 자신이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의 작은 친구가 마침내 중요해 보이는 남자가 그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안은 자신의 3코스 미식 식사를 방금 방해한 쓰레기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집니다. 빵 한 덩어리를 마치 자기 것인 양 단단히 움켜쥐고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무시할 수 없었기에 신경 쓰지 못했다고 아무렇지 않게 사과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백작은 그의 이전 무례를 못 본 척합니다. 대신 남자는 루시를 안전하게 지켜준 것에 대해 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보상으로 그는 집사에게 상자를 열라고 명령합니다. 안에는 밝게 빛나는 마법 스크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스크롤에는 강력한 주문이 새겨져 있으며 찢는 순간 저장된 마법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런 희귀한 아이템을 바로 눈앞에서 본 주인공은 완전히 눈이 부십니다. 고급 종이를 손에 들고 그는 그 위에 쓰인 문양을 조심스럽게 관찰합니다. 백작은 희죽 웃으며 그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그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그런 놀라운 보상에 감사를 표하지만 백작은 자신의 소중한 루시를 안전하게 데려온 영웅에게는 당연한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손가락을 튕기자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립니다. 바로 그때 귀족 소녀가 아름다운 드레스와 함께 자신의 키의 절반만한 우스꽝스럽게 긴 마법사 모자를 쓰고 걸어 들어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자는 우리 주인공이 웃음을 참으려 애쓰다 거의 질식할 뻔하게 만듭니다. 루시가 삼촌 옆에 앉자 그는 그녀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우스꽝스러운 코스프레 소품을 찾았는지 궁금해합니다. 부끄럽게 주인공과 눈을 맞추며 루시는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 부드럽게 묻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잠시 본 후 기사단장은 그가 한때 그녀를 여동생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장난스럽게 상기시킵니다. 그녀의 표정으로 보아 그녀는 그를 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작은 우리 마법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는 이안이 그녀를 해친 놈들에게 복수하는 임무에 루시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백작은 임무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그가 자신의 부하들과 합류할 것을 단호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마법 스크롤이 정확히 공짜 보상이 아니었음을 재빨리 깨닫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그가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그래도 후방에서 주문을 시전하는 마법사의 역할은 그리 위험하지 않으므로 그는 그 생각에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일이 잘 풀리면 그는 루시와 그녀의 삼촌으로부터 두둑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늘 그렇듯 겸손하게 그는 자신과 같은 미천한 마법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합류하겠다고 동의합니다. 3일 후 루시를 포함한 모두가 백작의 저택 밖에 모입니다. 루시는 백작이 준비로 바쁘지만 그들이 돌아오면 성대한 환영을 해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산티아고 기사단장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기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우리 주인공은 백작이 뻔뻔하게 보물로 유능한 부하들을 빼돌린 덕분에 부대가 여러 명의 유능한 인재를 잃었다는 사실에 짜증을 느낍니다. 바로 그때 노인은 그가 내내 곁을 지켜준 것에 대해 갑자기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그가 트리파르 섬을 방문할 때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가 낯선 이름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단장은 그곳이 사노에 있는 떠다니는 섬이며 살바도르라는 이름을 언급하면 현지인들이 그를 따뜻하게 환영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놀란 이안은 살바도르가 정말 그의 이름인지 묻습니다. 마침내 밝힐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노인은 자신의 이름은 살바도르이며 오르쿠스 가문 출신이라고 침착하게 말합니다. 이안은 즉시 그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지만 루시는 즉시 백랑의 살바도르라는 이름을 알아봅니다. 노인은 자신의 옛 칭호에 겸손하고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립니다. 한편 우리 주인공은 대화에서 완전히 소외된 채 서 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루시는 그 바보에게 그가 황제의 사설 용병단인 백랑의 전 단장 앞에 서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단장은 검술이 매우 뛰어나서 황제 자신이 그에게 소드 마스터라는 칭호를 수여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현재 살아있는 전설과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베론과 이안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둘 다 별일 아니라는 듯 멍하니 쳐다봅니다. 그들의 반응에 충격받은 루시는 노인을 치켜세웁니다. 그녀는 그가 왜 그런 대단한 사람과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에 정신을 못 차리고 흥분하지 않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반면에 살바도르는 이안의 무덤덤한 반응에 그다지 놀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주위에 모여 열광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렇게 소드 마스터와 마녀는 떠날 준비를 합니다. 기사 중 한 명이 우리 주인공의 손을 잡습니다. 그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물으며 지나치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떠나기 전 살바도르는 이안과 악수하며 부유섬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한다. 노인은 그날이 올 때까지 안전한 여행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후 백작은 군대를 향해 연설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다. 어머니의 복수를 해달라는 조카의 부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그가 이미 루시의 어머니에게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그라임이 루시에게까지 손을 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를 믿을 만한 가신 중 한 명과 결혼시키면 그녀는 강력한 정치적 방패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훨씬 더 안전해지고 남장령에 대한 통제력도 더 강해질 것이다. 그 교활한 남자는 상황이 진정되면 조카와 단둘이 이야기할 계획을 세운다. 그 후 백작은 그라임이 저지른 불의와 범죄를 끝내자며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는 강력한 연설을 한다. 그날 밤 늦게 기사들은 야영지를 세운다. 루시를 포함한 몇몇은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한다. 그들은 그가 오는 길에 어딘가 머리를 부딪힌 건 아닌지 궁금해한다. 음식을 요리하는 대신 그는 그저 앉아서 숟가락을 끓이고 있다. 귀족 소녀는 그를 판단하지 않으려 했으며 그가 숟가락이 진미인 가난한 곳에서 왔는지 궁금해한다. 멀리서 몇몇 기사들이 대마법사가 숟가락 수프를 마시는 미친놈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다. 짜증이 난 우리 소녀는 루시에게 숟가락을 소독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어려운 단어는 새대가리 머리 위로 곧장 날아간다. 그러고는 어차피 그녀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하다며 그냥 넘겨버린다. 그것은 기사들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고 그가 뭔가 신비하고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했다.
결국 그들은 그의 특별한 수프에 자신들의 고기를 넣어도 되냐고 물으며 그를 더욱 귀찮게 한다. 저녁 식사 후 루시는 한동안 무언가에 대해 생각해왔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그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녀는 이전에 약속했던 보상에 대해 상기시킨다. 귀족 소녀는 그가 항상 그 말을 받는 것에 질렸을 것이라며 무엇을 줘야 할지 결정할 때 완전히 갈피를 못 잡는 표정이다. 빈털터리인 남자는 할 말을 잃었지만 그녀가 자신 같은 사람에게 정말로 가치 있다고 믿는 보상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게 둔다. 그녀는 요정들이 옛날에 타리온 가문의 초대 남작에게 마법검을 선물했다는 전설을 이야기해준다. 아무래도 그 요정은 그가 자신들의 영역을 구해준 후 그와 사랑에 빠진 것 같다. 루시는 조상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지만 이안은 그 삼류 로맨스 소설을 전혀 믿지 않는다. 그는 타리온 가문이 그런 전설적인 무기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옛 남작보다 높은 자기를 받지 못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의 말은 즉시 그녀의 작은 환상을 깨뜨렸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수백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어색하게 인정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신과 그 검 사이에 아주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덧붙인다. 그것은 초대 남작의 무덤 안에 묻혀 있어서 손에 넣으려면 도굴해야 한다는 뜻이다. 충격을 받은 우리 소녀는 완전한 외부인인 자신에게 증조할아버지의 무덤을 도굴하라고 아무렇지 않게 기대하는 제정신이 아닌 소녀를 그저 쳐다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문이 남장령의 명성을 강화하는데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갑오를 정말 줘도 괜찮은지 묻는다. 그는 그것을 더 잘 활용할 방법이 있다고 설득하려 하지만 루시는 화가 나서 입을 삐죽 내밀 뿐이다. 귀족 소녀는 그가 자신에게 반격할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고 설명하며 쏘아붙인다. 그가 한 모든 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기에 그만한 가치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그녀의 손이 떨린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고심한 것을 그가 가볍게 여기는 것에 당황하고 분명히 화가 나서 일어선다. 그를 둔감한 멍청이라고 부르며 그녀는 자신의 텐트로 획 돌아가 버린다. 그 모든 말을 듣고 나서 밥솥 수준의 IQ를 가진 남자는 자신이 더 잘 대처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로 그때 붉은 머리 기사가 그에게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는지 물으며 다가온다. 동시에 근처의 한 농부가 자기 것을 훔치려 하면 기사들을 죽도록 패주겠다고 위협한다. 그 비열한 쓰레기들은 닭 몇 마리를 넘겨주면 떠나는 걸 고려해 볼 수도 있다며 그를 조롱한다. 그들 중 한 명이 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전쟁에 나가는 기사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근처 나뭇가지에 까마귀가 내려앉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오만함은 사라진다. 그는 그것이 대마법사의 애완동물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챈다. 갑자기 오베론이 주인이 오고 있다고 그들에게 경고하기 시작한다. 새 바보가 까마귀가 말을 한다는 사실에 여전히 충격받아 있는 동안 우리 소녀는 뒤에서 태연하게 그들에게 인사한다. 떨고 있는 3인조는 굳은 표정으로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자신들이 망했다는 것을 즉시 깨닫는다. 우리 소녀는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차갑게 묻는다. 사실 그는 파견되기 전에 백작과 만남을 가졌었다. 백작의 망설임은 그가 심각한 부탁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남자는 단지 부탁 하나를 했을 뿐이다. 그는 시민들을 약탈하고 다니는 규율 없는 용병들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 소녀는 그것이 기사들의 일처럼 들려서 혼란스러워한다. 백작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기사들과 용병들이 너무 가깝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전우라서 서로의 범죄를 덮어준다. 처음에는 용병들을 바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대담해져서 공공연히 도둑질을 하고 그것도 소중한 조카의 영토에서 벌이고 있다. 그는 그날 밤 그들을 바로잡아 주길 바라며 경고해달라고 애원했던 삼촌을 조용히 평가한다. 이제 그의 찌르는 듯한 시선 아래 선세 기사는 삼쌍둥이처럼 옹기종기 모여있다. 그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이 길 잃은 잡종들이 동족에게서 훔친 대가를 치를 때가 되었다고 선언한다. 대마법사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그들의 인생 구독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자 세 사람은 바지에 오줌을 싼다. 다음날 아침까지 그의 경고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진다. 용병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기를 거부한다. 그의 행동은 백작과 그의 조카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백성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안도했다. 하지만 붉은 머리 기사는 나쁜 소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전략의 심각한 결함을 지적하기 위해 백작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요청한다. 그 병사는 현재 상태로는 그라임 군대의 먹잇감에 불과하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놀란 우리 소녀는 400명의 훈련된 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렇게 믿는지 묻는다.
기사는 그들이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고 반복한다. 그들은 무해한 먹잇감이다. 그는 이전에 그들의 부하들이 습격 중에 그라임의 영토를 약탈하곤 했다고 설명한다. 그들의 끊임없는 약탈과 억압은 시민들이 그라임에게 항의하도록 만들어 그의 군대를 분산시켰다. 하지만 이 안의 압력으로 민간인 괴롭히기를 멈춘 이후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평온하다. 소요도 없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다. 이는 그라임이 배후에서 군대를 모으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을 엄청난 불리함에 처하게 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대마법사의 처벌로 군대가 기강이 잡힌 이후로 그들의 사기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우리 주인공은 그들이 꽤 나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암울한 소식에 백작은 해결책을 찾으려 했으며 지끈거리는 두통을 느낀다. 선택지가 바닥나자 그는 우리 영웅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 전쟁에서 질 수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찬탈자가 모든 것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루시 역시 기대를 가득 품고 그를 돌아본다. 그런 압박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있는 한 상황이 완전히 절망적이지는 않다고 차분하게 주장한다. 그의 안심시키는 말은 즉시 그들의 기운을 북돋웠고 삼촌과 조카 모두 대마법사의 말을 듣고 싶어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붉은 머리 기사 뒤에 서 있는 병사들은 마치 그가 자기 엄마 뺨이라도 때린 것처럼 그를 쏘아본다. 의심스러운 두 사람은 그의 지나치게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분명히 신뢰하지 않으며 옆에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 날 아침 우리 소녀는 한 농부의 집으로 향한다. 농부는 방문객과 문밖에서 계속 시끄럽게 구는 그의 짜증나는 까마귀에게 소리치기 시작한다. 문을 여는 순간 우리 소년이 그의 혼을 쏙 빼놓는 죽은 눈으로 그의 얼굴 바로 앞으로 다가선다. 그는 힘있는 목소리로 그 남자가 밀밭의 주인인지 묻는다. 혼란스럽고 짜증이 난 농부는 먼저 신분을 밝히라고 쏘아붙인다. 근처의 기사가 그를 대마법사 엘로디스의 제자 이한경이라고 재빨리 소개하자 자신이 영주를 모욕했다는 것을 깨달은 농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하신다. 그는 즉시 땅에 엎드려 자신의 무지를 용서해달라며 이한경에게 애원하며 뚱뚱한 얼굴을 흙에 처박는다. 무대가 마련되자 우리 주인공은 순조롭게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는 농작물이 이미 끝장났다고 선언하고 가련한 농부는 설명을 애타게 구한다. 지팡이를 땅에 세게 내리치며 그는 타리온 초대 남작의 저주가 그의 밀밭에 내렸다고 포효한다. 연기에 완전히 몰입한 그는 목소리를 낮춰 그 저주가 정당한 주인에게서 빼앗은 모든 땅을 덮친다고 설명한다. 자신의 생계수단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 농부는 필사적으로 해결책이나 적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간청한다. 바로 그때 우리 소녀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감지한 것처럼 행동하고 마치 하늘에서 신성한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뜬다. 그는 극적으로 손을 들어 하늘이 저주를 풀 유일한 방법을 계시했다고 선포합니다. 정당한 상속자인 루시 타리온이 남작이 되면 초대 남작의 분노가 마침내 잠재워질 것이라고요. 그 말을 전하고는 근처에서 또 다른 저주를 감지했다며 기사들과 함께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주인공이 떠나면서 찬탈자 그라임의 통치하에서는 온 땅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자 농부는 하마터면 바지에 지릴 뻔합니다. 다른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몇 번 더 반복하자 저주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 사이에 들불처럼 번져나갑니다. 곧 평민들은 그 소위 저주에서 구원받기 위해 그라임이 물러나고 루시가 왕위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의 천재적인 전략은 산산조각 난군의 사기를 북돋아줍니다. 하지만 내부에 좀 더 의심 많은 병사들 중 일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기뻐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그들은 백작에게 직접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들의 이상한 태도에 혼란스러워하며 백작은 정확히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흥분했는지 알기를 요구합니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마스터 마법사가 고향이 저주받았다는 소문을 퍼뜨려 비겁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땅을 저주하는 마법사 밑에서 복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완전한 바보들에게 어이가 없어진 주인공은 자기가 바로 앞에서 지어낸 헛소리를 믿을 만큼 정말 멍청하냐고 묻습니다. 그 멍청이들은 그의 수상한 전술이야말로 그를 믿을 수 없는 이유라며 여전히 반박합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계획이 역효과를 낳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한 번 거짓말을 하자 그들은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또 다른 거짓말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광대들이 계속해서 던지는 멍청한 불평에 이미 질려 지친 한숨을 내쉽니다. 동시에 그는 기사들이 군대의 중추이므로 그냥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백작의 곤란한 얼굴을 한번 보자 그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그를 위해 일을 쉽게 만들기로 결심한 주인공은 솔선수범하여 앞으로 나섭니다. 만약 그들이 신뢰할 수 없는 마법사를 곁에 두고 싶지 않다면 그는 스스로 떠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사들은 그가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해 좌절하지만 그는 또 다른 일격을 가합니다. 그는 나중에 도움을 청하러 기어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